추천사 할자의 제목이 추천이죠, 추천. 추천이 우리말로는, 고유어로는 그네뛰기야, 그네뛰기. 그네뛰기를 한자로 추천이라고 그래요. 자, 이도령과 성춘향이 어떻게 만났을까? 춘향전에서 보면은, 때는 바야흐로 무슨 날? 단오날. 네, 단오날. 여름이 시작되는 때예요, 그때가. 그때 이제 광활로에서 이도령이, 그 당시에 이제 남원 사또의 아들인 이도령이 방자를 데리고 광활로에 올라서 딱 쳐다보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저 앞에, 지금은 없어졌더라고, 이제. 그네에서 어떤 여자가 섹시하게 그네를 쫙 타는 거야. 방자야, 저기서 섹시하게 그네를 타는 쟤 누구니? 어이구, 관기의 딸, 월매의 딸, 춘향이에요. 그래? 그 관기의 딸이면 그것도 관기네. 그러지요. 데리고 와봐. 그래가지고 이제 사랑이 시작이 됐죠. 만나가지고. 그래서 바로 이 그네가 바로 춘향과 이도령의 사랑의 매개체가 되는 이제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근데 이 그네라고 하는 이 운동기구는, 운동기구야, 놀이기구야. 자, 요렇게 운동을 하죠. 좌우 상하로 이렇게 운동을 해. 많이 올라가 봐요. 여기까지밖에 못 올라가. 그네는. 그네가 한 바퀴 돌면 그때는 그네가 아니라 바이킹이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내가 최근에 광활루를 갔었는데 금년에 거기 그네가 사라졌더라고요. 그게 내가 알기로는 18m짜리 그네예요. 기둥이 18m요. 그래서 해마다 뭡니까, 단오날이 되면 그네뛰기 시합을 했는 걸로 내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뉴스에도 나왔어요. 그때 90도에서 20m를 더 올라간 사람이 있대. 이 기록이래, 우리나라 기록. 그네뛰기의 기록. 근데 나중에 그 아주머니야, 40이 넘은 아주머니가 기록을 세웠는데, 그게 한 20년도 더 됐을 거예요. 그 양반 인터뷰를 하는데, 더 올라갈 수 있었습니까? 라고 기자가 물어보니까, 한 바퀴 돌 수 있었대. 근데 한 바퀴 돌면 탈락이야. 그럼 그네가 아니라 뭐라고? 그렇게 돼가지고. 야, 근데 줄이 그러면 한 17m는 될 거 아니에요, 그죠? 17m 줄이면 굉장히 긴 줄이야. 그걸 타고 한 바퀴를 돈다면, 야, 그럼 직경 34m짜리 원이 그려지는 거 아니야, 그죠? 대단한 거예요. 나는 그거 못해. 나는 그 바이킹 같은 거, 나 진짜 싫어, 그거. 자, 봅니다. 그때 그네는 올라갔다가 문제는 뭐야? 다시 내려와야 돼. 네, 바로 동경과 좌전. 그런 그네의 물리적인 속성을 빗대서 시로 창작한 작품입니다. 1년 봅니다. 읽어 시작. 향단아 그네줄을 밀어라. 먼 바다로 배를 내어 밀듯이 향단아 하고 누가 하는 말이야? 춘향이가 하는 말이야. 향단아 그네줄을 좀 밀어다고 어떻게? 먼 바다로 배를 내어 밀듯이 아주 세게, 아주 힘차게. 이런 뜻이에요. 즉, 지금 현재 춘향이가 있는 곳은 지상세계. 춘향이가 가고 싶어 하는 곳은 어디? 천상세계. 일로 좀 가고 싶다. 그러니까 이거는 천민 춘향이. 이거는 양반 춘향이다. 이도령한테 시집하는 순간 양반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2연 읽어 시작. 이 다소곳이 흔들리는 수양버들 나무와 백앤모에 놓인 듯한 풀꽃 더미로부터 자잘한 나비새끼 꾀꼬리들로부터 아주 내어 밀듯이 향단아 몸모로부터요. 그 몸모로부터가 어디로부터? 여기로부터. 근데 희한하게도 이 시는 춘향이가 생각하는 이상세계인 천상세계보단 춘향이가 버리고 떠나고자 하는 이 지상세계가 아름답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한번 생각해보자, 이요. 춘향이가 천민 춘향이었을 때가 훨씬 더 자유로울까? 아니면 양반 춘향이가 됐을 때가 훨씬 더 자유로울까? 그쵸? 춘향이가 시집을 갔다고 해서 행복하게 살았대. 춘향전화 하여튼 그렇게 끝나. 근데 과연 행복하게 살았을까? 이도령의 어머니, 즉 시어머니가 춘향이를 가만 놔뒀을까? 그 천민 춘향이를 사랑과 전쟁 찍었겠지, 그지? 쉽지가 않았을 거예요, 춘향이 시집살이가. 3년 산호도 시작. 산호도 섬도 없는 저 하늘이 바로 이상세계죠. 춘향이가 꿈꾸는 세계. 자, 읽어봅니다. 나를 밀어 올려다오. 채색한 구름같이 나를 밀어 올려다오. 이 울렁이는 가슴을 밀어
올려다오라고 끊임없이 밀어 올려달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죠. 즉 천상세계, 즉 이상세계로 가고픈 그러한 마음을 강조하고 있죠. 울렁이는 가슴, 바로 이도령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의미하겠죠. 사연 시작. 서울로 가는 달같이는 나는 아무래도 갈 수가 없다라고 1년, 2년, 3년에서 끊임없이 이상세계를 갈망을 하던 춘향이가 드디어 한번 좌절을 해요. 어떻게 서쪽으로 가는 달같이 나는 아무래도 갈 수가 없다. 이 서정주의 주제의식, 그러면 딱 세 단어요. 따라해. 불교적, 전통적, 토속적, 불교적. 이게 딱 특징이야, 서정주의. 서정주는 할 말이 무지하게 많은데 그걸 어떻게 다 외우니? 전기, 중기, 후기 막 이래가면서 해야 되는데. 근데 대부분 우리 시험에 나오는 시들은 주로 후기시들이에요, 후기시들. 그게 후기시들의 특징이 뭐냐? 바로 그런 특징을 전통적이고 토속적이고 그리고 불교적인, 그래서 전통시가 많아. 근데 불교에서 서쪽은 어떤 세계? 서방 정토의 세계, 즉 이상세계예요. 이렇게 서방 정토, 이상세계로 다른 지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데도 이상세계로 가. 그런데 나는 갈 수가 없다라고 좌절을 하지요. 이게 인간의 한계야. 오연 시작. 바람이 파도를 밀어올리듯이 그렇게 나를 밀어올려다오 향단아. 하지만 그 이상세계에 대한 꿈을 접을 수는 없지요. 그래서 끝까지 이상세계에 대한 동경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월적 세계에 대한 갈망과 그리고 운명적인 한계를 자각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게 이 추천사라고 하는 시예요. 아까 그 모더니즘 시 바다와 나비도 비슷하죠. 다음에 서정주의 대표작이 바로 이 국화협에서. 대표작이 국화협에서. 다음에 서정주의 신부라고 하는 작품은 전설 얘기야, 전설 얘기. 전설 얘기. 이 신부라는 시하고 똑같은 전설을 모티프로 쓰고 있는 시가 있어요. 조지훈의 성문. 돌석자, 문문자, 성문. 성문이 있지요. 우리 충북에 있어요. 단양에 있어요. 도담산봉 뒤쪽에 가면 바위가 독립물처럼 이렇게 생긴 바위가 있고 여기에 뚫려 있어. 그래서 여기 앞에 산이 뒤에 있어. 그럼 여기 서가지고 여기 뚫린 여기를 통해서 풍경을 바라볼 수 있어. 이게 성문이야. 이게 바위 한 덩어리가 이렇게 생겨 먹었어. 하여튼 조지훈의 석문이라고 하는 시가 이 시와 그 같은 전설을 공유하는 시입니다. 넘어갑니다. 유치환. 유치환은 서정주와 더불어서 우리나라의 생명파 시인이라고 불리우는 시인인데 누구와 더불어서? 서정주와 더불어서. 근데 진정한 의미의 생명파는 유치환이에요. 서정주 선생은 내가 아까 그랬잖아. 전기, 중기, 후기로 나뉘어지는데 서정주는 전기 때 이제 생명파 시를 좀 썼고 곧 접었어. 근데 유치환은 주구장창 죽을 때까지 생명파 시를 썼어요. 그래서 이 양반은 생명이 뭐라고? 본질적 자. 시인들이 파악하는 자아는 두 종류가 있다고 그랬지. 현실적 자아와 본질적 자아. 대표적인 시인이 윤동주라고 그랬지요. 윤동주의 자아 성찰이 뭐야? 현실적 자아를 잠시 접어버리고 본질적 자아를 좀 찾아보자 이거예요. 실제 모더니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늘 현대인들이 아까 김광균 다음에 그 뭡니까? 저 바다왕의 김기림 그 시에서도 보면은 우리 인간이 늘 물질만 추구해. 현실적인 모습으로 살아가. 원래 인간의 순수했던 모습으로 돌아가자요. 그 시도 결국에는 그래요. 이 유치환이 말하는 생명이 바로 뭐요? 본질적 자아의 모습. 생명이란 단어를 얼마나 좋아했냐면 이 양반 시의 제목이 바로 생명의 서, 생명에 대해서 쓰다 이런 뜻이에요. 제목이. 생명이란 무엇인가? 유치환이 말한 생명은 과연 무엇일까요? 1년 봅니다. 나이 읽어 시작. 나의 지식이 독한 회의를 구하지 못하고 내 또한 삶의 애정을 다 짐지지 못하여 병든 나무처럼 생명이 부대낄 때 저 머나먼 아라비아 사막으로 나는 가자. 내 지식이 독한 회의를 구하지 못하고 회의. 이 회의가 바로 철학의 출발점이에요. 공부의 출발점이에요. 공부를 잘하려면 회의를 해야 돼요. 회의. 회의 뜻이 뭐야? 의문을 품다요. 다음에 품을 회자 의심스러울 의자. 항상 의심을 해야 돼.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질문을 자꾸 하게 돼 있어요. 이게 바로 공부의 시작, 철학의 시작이야. 그때 철학의 시작점에 해당하는 질문이 뭐야? 나는 누군가? 나의 정체성을 묻는 질문. 내가 아무리 많은 배움을 대학까지 다니고 석사도 하고 박사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지식이, 내가 배운 지식을 가지고도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을 파악할 수가 없어. 또 내 또한 삶의 애증을 내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여러 가지 사랑과 증오심 때문에 생기는 그런 삶의 무게, 이런 게 있죠. 가끔씩 왜 우리가 정신적으로 지칠 때가 있잖아. 나 꼭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건가? 나 저 새끼랑 계속 연애를 해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등등, 그죠? 그럴 때. 그래서 내가 병든 나무가 됐을 때요. 지쳐갈 때. 내가 삶에 지쳐갈 때. 그때 그래서 생명이 자꾸 내 생명이 부대낄 때. 그때 어디로 가자? 저 머나먼 아라비아 비행기사 꽤 드는데? 그죠? 굳이 왜 그렇게 멀리 가려고 그럴까? 그럼 아라비아 사막은 어떤 공간일까? 시적 화자에게. 이연 봅니다. 시작. 거기는 한 번 뜬 백일이 불사신같이 장렬하고 일체가 모래 속에 사밀한 영겁에 허적에 오직 알라의 신만이 밤마다 고민하고 방황하는 열사의 끝. 거기가 어디? 아라비아 사막이. 왜 글로 가야 하는지 그 답이 여기 써 있는 거예요. 시도 이렇게 논리적이에요, 실은. 한 번 뜬 백일, 백자가 흰 백이라고도 하지만 밝을 백이라고도 해, 밝을 백. 그래서 환한 태양이 불사신같이 자결 내리 쏟아 부어, 그죠? 열을.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죽었어. 그 열기에. 그래서 허적,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오직 알라의 알라 신마저도 그 땅에서는 방황을 하고 고민을 하고 다녀. 내가 지금 여기 다 있어야 돼, 말아야 돼. 내가 신으로서 살아야 돼, 그럴 정도로 아무것도 없는 공간이야. 바로 절대 고독의 공간이야. 절대 고독의 공간. 그래서 3년에 그 답이 나와요. 시작. 그 열렬한 고독 가운데 옷자람을 나부끼고 홀로 서면 운명처럼 반드시 나와 대면케 될지니 하여 나란 나의 생명이란 그 원시의 본연한 자태를 다시 배우지 못하거든 차라리 나는 어느 사고에 회한 없는 백골을 쪼이리라. 그 열렬한 고독 가운데. 그래서 이 아라비아 사막은 무슨 공간? 절대 고독의 공간. 절대 뜻이 뭐예요? 최고, 최고로, 최고로 이런 뜻이요. 절대, 절대적이다. 옷장을 나부리고 홀로의 고독을 상징하죠. 운명처럼 반드시 이 나가 바로 본질적 자예요. 그래서 이 나가 바로 나의 생명, 진짜 생명의 모습이야. 이거를 내가 대면 만나지 못한다면, 이걸 찾지 못한다면 나는 모래 언덕, 어느 모래 언덕에서 바로 나의 회한 없는 백골, 내 시신을 짐승들에게 찢겨 먹어도 좋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내가 나의 정체성, 나의 본질적 자를 찾고 싶다는 아주 결의에 찬 열망이 표현돼 있어요. 이게 유치원 시를 보면 끝이 다 이래요. 나 죽어도 좋다 이런 식으로 끝나요. 조금 살벌하게 끝나, 유치원 시는. 그래서 유치원 시가 강하게 느껴져서 우리나라에 남성적인 어조를 쓰는 시인, 대표적인 시인 유치환과 이육사 두 명이 있다고 그랬죠. 넘어갑니다. 백석. 백석 작품도 중요합니다. 백석 시인은 일제시대 전으로부터 해서 일제시대 초기까지 시를 썼던 꽤 오래된 시인,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00년 이상 된 시인인데, 이 양반의 시는 특징이 있어. 첫 번째, 일정한 서사 구조가 있어. 즉, 스토리가 있어. 이야기가 있는 시야. 소설 같은 시. 여기 나오는 백석의 고향도 마찬가지 읽어보면 쉬워요. 그래서. 그리고 백석 시의 주제의식은 일제에 의해서 해체가 된 우리 가족 공동체 비극적인 모습을 그리는 시가 주가 됩니다. 일제에 의해서 일제시대 때 우리 가족이 많이 해체가 됐지요. 뿔뿔이. 6.25 때도 해체가 됐지요. 뿔뿔이. 또 언제? 최근에는 IMF 때. 이혼율이 급증했지요. 현재 우리나라가 이혼율 1위 국가라고 그러죠. 가족 해체가 가장 많은 나라라고 그러죠. 근데 난 이해가 안 가. 왜 나 주변에 그렇게 이혼한 사람들이 꽤 있네. 생각해보니까 세 쌍 있네, 세 쌍. 내가 아는 쌍도.
아무튼 간에 그렇습니다. 자, 다음에 백석의 고향 이 작품도 중요한 작품이고 다음에 백석의 여성 이 작품 참 잘 나오는 작품이죠. 백석의 시는 중요하지만 제가 설명을 안 하는 이유는 쉬워요. 읽어보세요. 넘어갑니다. 예, 내가 설명할 시는 백석의 수라. 수라는 아수라, 지옥, 아수라의 준마예요. 즉 수라는 지옥을 상징해. 일제강점기를 아수라에 비유한 거예요. 자, 1년 봅니다. 역시 백석의 시의 주제의식은 뭐라고? 일제에 의해서 해체된 우리 가족 공동체의 모습, 비극적인 모습을 그린다고 그랬죠. 이 시도 그래요. 자, 1년. 거미새끼 하나 방바닥에 날인 것을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문 밖으로 쓸어버린다. 차디찬 밤이다. 2연. 언젠가 새끼 거미 쓸려나간 곳에 큰 거미가 왔다. 나는 가슴이 짜릿한다. 나는 또 큰 거미를 쓸어 문 밖으로 버리며 찬 밖이라도 새끼 있는 대로 가라고 하며 서러워한다. 알겠죠? 무슨 얘기인가, 그죠? 새끼 거미가 하나 방에 들어왔어. 우리는 징그러워서 절대 여러분들 우리한테 해를 끼치는 동물, 모기 같은 경우는 잡아 죽여야 돼. 내가 제일 싫어하거든. 근데 모기를 딱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그랬더니 모기가 나한테 뭐라 하더라고. 그냥 가만히 들어봤더니 저를 제발 살려주세요. 제 몸엔 당신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아재 개그. 지가 내 피 먹었으니까 그 피가 흘러 갔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도 잡아 죽여야 되는데 거미는 해충이야, 이충이야. 이충이죠. 그러면요. 이렇게 큰 종이 같은 거로 해가지고 바깥에 버리세요. 그러면 살잖아, 걔는. 그러니까 함부로 살생하는 거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버리려고 봤더니 차디찬 오늘 같은 밤이야. 얘가 나가서 추워서 얼어 죽을 것도 같아. 하지만 어떻게 보내줘야지. 근데 며칠이 지났더니 또 큰 거미가 왔어. 보니까 엄마 거미 같아. 엄마 거미 같이 사라진 자기 새끼 거미 찾으러 온 거야. 그때 마음이 찡해. 바로 이 모습이 바로 일제에 의해서 해체되는 우리 가족 공동체의 모습, 이렇게 거미를 통해서 그려놓은. 이때 차디찬 밤은 바로 일제강점기를 의미하겠죠. 이렇게 쉬워요, 백석의 시는. 근데 뭔가 쉬우면서도 느낌이 있어. 자, 3년 봅니다. 이렇게 해서 아린 가슴이 싹기도 전이다. 예, 아린 가슴이 싹기도 전이다. 이 백석이 평안도 분이라서 평안도 사투리를 많이 시에 써요. 그래서 짜릿하다. 기분이 끝내준다는 뜻이 아니야. 마음이 좀 이렇게 씁쓸하고 좀 뭔가 아프다 이런 뜻이고, 다음에 가슴이 싹기도 전에, 즉 내 아픈 가슴이 여물기도 아물기도 전에 이런 뜻이에요. 어디서 시작? 어디서 좁쌀만한 한 알에서 가재 이제 막 이런 뜻이야. 가재 깨인 듯한 발이 채 서지도 못한 무척 작은 새끼 거미가 이번엔 큰 거미 없어진 곳으로 와서 아물거린다. 나는 가슴이 메이는 듯하다. 내 손에 오르기라도 하라고 나는 손을 내어 미나 분명히 울고불고할 이 작은 것은 나를 무서이 달아나 버리며 나를 서럽게 한다. 백석의 시를 읽으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울컥울컥 뭔가 넘어오는 뭔가 이렇게 시를 읽다가 나도 모르게 울먹거리는 하긴 뭐 내가 감정이 좀 풍부한 그래서 제가 별명이 고자예요, 고자. 남자인데 여자보다 더 감정이 풍부해. 울길 잘해. 그러니까 슬픈 영화나 슬픈 드라마를 보고 있으면 우리 와이프보다 내가 먼저 울기 시작을 해. 자, 사연 봅니다. 나는 이 작은 것을 고이 보드라운 종이에 받아 또 문 밖으로 버리며 이것의 엄마와 누나가 형이 가까이 이것에 걱정을 하며 이따가 쉬 만나기나 했으면 좋으리만 하고 슬퍼한다. 바로 우리의 모습이죠. 이게 바로. 참 이랬던 시절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죠. 실은. 넘어갑니다. 네.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 뭐 제목이 뭐 이래? 끊어 읽기를 해야 돼. 남신의주 끊고 유동 끊고 박시봉 끊고 방. 신의주, 우리 남청주 있잖아. 남청주. 남쪽 신의주에는 유동이라는 동네가 있어. 유동. 우리 청주에는 한 글자짜리 동네 이름이 없더라고. 거의. 대전은 많아요. 대동, 원동, 우리 뒷동네 더러운 동네 변동. 그 변자가 그런 변자는 아니고 갓변자. 다음에 내동. 우리 동네 바로 뒤에 변동, 내동 이렇게 한 글자짜리 동네가 있어. 대전에는. 청주는 별로 없더라고요. 있나? 생각해봐. 없죠, 그죠? 근데 들어본 적이 없어. 근데 남신의주의 유동이라는 동네에 사는 박시봉이라는 사람 집에서 쓰다 이런 뜻이에요. 제목이.
유명한 작품인데 길어서 내가 읽어보시면 알만한 내용. 이게 백석의 시는 이야기, 서사 구조가 있기 때문에 이야기시기 때문에 한 번만 쭉 천천히 읽어봐도 이해가 될 법한 시입니다. 중요한 시예요. 백석의 흰 바람벽이 있어. 이것도 마찬가지. 요거는 3년 전에 기출로 한번 떴던 시죠, 이거. 백석시는 지금도 자주 출제가 돼요. 자, 넘어갑니다. 이용학의 오랑캐꽃, 다음에 이용학의 낡은 집. 요 두 작품은 예전에 한 7, 8년 전에 참 잘 나왔던 작품 중에 하나예요. 다음에 이용학의 그림. 이 작품도 수능에 한번 출제가 됐었고, 그때쯤 우리 공시에도 나왔던 그런 작품이고, 이용학의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 그나마도 이용학 시 중에 최근에 보이는 시가 바로 이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 이 이용학 시도 그 백석 시처럼 스토리가 있어요. 자, 한번 봅시다.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 풀벌레 소리가 가득 차 있었대요. 제목부터가 공감각적 표현 아니야, 지금. 풀벌레 소리, 청각. 가득 차 있다? 눈으로 봐야 알지요. 청각의 시각화. 자, 1년 봅니다. 가, 시작. 우리 집도 아니고 일갓집도 아닌 집, 고향은 더욱 아닌 곳에서 아버지의 침상 없는 최후의 밤은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 아버지가 우리 집도 아닌, 일갓집도 아닌, 친척집도 아주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객사를 하신 거예요. 객사, 혼자서. 그때 그나마도 아버지 곁을 지켰던 사람, 지켰던 것은 뭐야? 풀벌레 소리. 근데 아버지의 죽음 뒤에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라고 이렇게 담담하게 표현을 해요. 아버지가 무지하게 싫었던 모양이야, 평상시에. 자, 다음에 노령 시작. 노령을 다니면서까지 애써 잘해온 아들과 딸에게 한마디 남겨두는 말도 없이 아무울만 썰렁한 니코리스크의 밤도 완전히 잊으셨다. 목침을 반드시 벤 채 돌아가셨대요. 노령은 러시아 영토를 노령이라고 해. 러시아의 영토. 여기 아무울만이나 니코리스크는 바로 러시아의 지명을 의미하겠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우리 한반도와 러시아를 왔다 갔다 해가면서 일치시대 때 쉽게 말하면 저걸 한 거야. 밀수상. 그때는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최초의 장편서사시 김동완의 국경의 밤이란 장편서사시가 있는데 꽤 길어요. 시집으로 엮으면은 아마 페이지가 시 한 편이 한 70몇 페이지 나오는 시야. 장편서사시 최초의 현대적인 그 시에 나오는 주인공 안악의 남편도 바로 이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밀수를 하던, 결국은 밀수를 하다가 일본 놈들한테 잡혀가지고 사형을 당하는 그런 남편을 기다리는 이야기가 김동완의 국경의 밤이란 시인데, 여기서 아버지가 바로 그런 직업을 가졌던, 누구를 위해서? 자식들을 키우려고. 여기 보면 애써 잘해온 아들과 딸에게, 애써서 아버지가 키워준 아들과 딸에게 한마디 유언도 남기지 못하고 객사를 하셨으니 이게 얼마나 비통한 상황이며,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 민족의 그 당시에 불운하고 불행하고 고통스러웠던 모습이죠. 그래서 안중근 의사는 지금도 시신을 찾지 못해서 빈묘로 그냥 지금 남아있죠. 안중근 며칠 묘가 있어 지금. 근데 안중근 의사의 시신을 찾지 못해가지고 빈묘로 남아있죠. 그런 그 애국 열사들, 시신을 찾지 못했던 애국 열사들이, 윤봉길 의사 같은 경우도요, 세상에 쓰레기장, 큰 쓰레기장을 바로 앞에 거기다가 그냥 길바닥에다 물어버린 거야. 일본 애들이. 쓰레기처럼, 쓰레기가 지나가는 자리에 쓰레기들이 밟고 지나가는 그런 놈이 되라고. 이런 싸가지 없는 놈들을 봤나.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그죠? 간신히 윤봉길 의사는 우리가 어떻게 그 역사적 고증을 해가지고 시신을 찾아가지고 지금은 이제 한국에 오셔가지고 묻혀 계시는데,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식으로 지금 여기 아버지가 독립운동을 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가족들 품 안에서 돌아가시지 못하고 객사를 하신 거예요. 3년 다시 시작. 다시 뜨지 않는 눈에 피지 못한 꽃봉오리가 가라앉고 얼음장에 누우신 듯 손발은 식어갈 뿐 입술은 심장의 영원한 정지를 가리켰다. 때늦은 의원이 아무 말 없이 돌아간 뒤 이웃 늙은이 손으로 눈빛 비명은 고요히 낯을 덮었다. 그래서 그 주변에서 살던 어떤 노인네가 아버지를 발견하고, 그리고 이제 의원이 와서 사망 선고를 한 다음에 그 발견한 노인이 아버지가 눈을 뜨고 돌아가신 거야. 실제로 사람이 죽을 적에 눈을 제대로 감고 죽는 사람이 열에 2명, 3명도 채 안 돼요, 실은. 대부분이 다 눈을 뜨고 죽어요. 왜? 눈 감을 기력도 없어.
첫 번째 이유는. 두 번째는 뭐요? 죽기가 싫어. 죽기를 바라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세상에. 그게 바로 뭐예요? 슬견설. 우리의 뭡니까? 폐관문학? 슬견설. 맞죠? 슬견설 읽어보면 그 슬견설이 바로 뭐야? 개처럼 큰 동물이 됐건, 이슬자야. 머리에 있는 이. 이처럼 아주 작은 동물이 됐건, 이 세상에 생명이 있는 것들은 자기 생명이 사라지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이게 주제야, 그 작품에. 다음에 사연. 시작. 우리는 머리맡에 엎드려 있는 대로의 울음을 다 울었고 아버지의 침상 없는 최후의 밤은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 우리는 머리맡에 엎드려서 이제 드디어 우리가 소식을 듣고 아버지 시신이 있는 곳으로 갔어. 시신을 찾으러. 그리고 아버지 시신을 보고 우리 가족들이 오열을 해요. 있는 대로 울음을 다. 그렇죠. 아버지가 싫어서가 아니겠지. 그때 마지막에 아버지 침상에 없는 최후의 밤은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 1년 끝에 사연 끝에도 똑같이 가고 있죠. 이것도 일종의 수미상관적 표현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아버지가 홀로 외롭게 죽어갔음을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넘어갑니다. 신문의 그날이 오면. 신문이라고 하는 작가는 뭐 대단한 분이지, 이 사람. 소설도 썼죠. 신문의 대표적인 소설, 계몽주의 소설 상록수. 시도 쓰지요. 문학 평론도 하지요. 수필도 쓰지요. 심지어 영화 감독까지 해요. 이 양반은. 그러니까 손 안 댄 데가 없어. 그런데 특별히 잘한 게 없어. 그런 건 있어. 또 여러 군데를 하다 보니까 팔방미인이다 보니까 뭐 하나를 제대로 잘한 건 없어. 그런데 다 조금씩은 했어. 자, 넘어갑니다. 신석정. 예, 중요한 작가입니다. 자, 신석정의 들길에 서서 중요한 작품이죠. 자, 들길에 서서요. 제목에 장소가 나와, 장소. 그러면 항상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해. 시적 화자가 그 장소에서 뭘 바라보고, 뭘 느끼고, 뭘 생각했을까? 그 뭘 찾아라, 그 뭘. 자, 시적 화자는 들길에 서서 뭘 봤고, 뭘 느꼈고, 뭘 생각했을까? 1년 같이 읽어봅니다. 1년. 푸른 산이 흰 구름을 지니고 살듯 내 머리 위에는 항상 푸른 하늘이 있다. 2년. 하늘을 향하고 살림처럼 두 팔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숭고한 일이냐까지가 형식적으로는 1년, 2년이지만 내용상 1년이에요. 그러니까 1년, 2년이 합해서 한 개 내용이야. 자, 그때 푸른 산이 흰 구름을 지니고 살듯 내 머리 위에는 항상 푸른 하늘이 상징하는 것, 자유. 하늘을 향하고 살림처럼 두 팔을, 하늘을 향하고 나무처럼 살림. 나무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숭고한 삶, 즉 자유롭게 사는 삶이 숭고한 삶이다. 이렇게 요약이 되죠. 자유를 추구하는 삶이 숭고한 삶이다. 그래서 자유를 추구해가면서 살자. 이 작품도 일제강점기 작품입니다. 다음에 3년 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두 다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젊은 산맥으로 삼고 부절히 움직인다는 둥근 지구를 밟았거니. 사연. 푸른 산처럼 든든하게 지구를 디디고 사는 것은 얼마나 기쁜 일이냐. 이때 부절히 끊임없이 움직인다는 지구가 아까도 지구 얘기 이 반에서 했었나? 똑같은 얘기를 몇 번씩 하니까 어느 반에서 했는지 기억도 안 나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이 지구상에서 가장 빠른 물체가 바로 지구예요. 딴 게 아니라 하루에 한 바퀴씩 자전을 하지요. 지구의 자전 속도는 시속 1400km. 1400km면요. KTX 최고 속도의 한 4배 돼. 그죠? KTX가 최고 속도가 내가 340까지는 봤어. 거기 보면 최고 속도가 이렇게 화면에 찍혀. 340까지는 내가 본 것 같은데, 뭐 420까지도 달린다고 하는데, 난 400 넘는 거 못 봤어. 아무튼 간에, 1500는 돼. 그 지구가 이렇게 빨라요. 그러니까 시간이 빨리 가. 그 지구는 한 번도 자전과 공전을 멈춘 적이 없어.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멈추는 순간 우리는 다 죽죠. 큰일 나요. 움직이던 게 딱 멈춰봐. 바로 지진, 해일, 뭐 별거 다 생겨. 이 바로 이 지구의 상징은 뭐야? 부지런함, 근면함.
상징이에요. 늘 성실해. 변함이 없어. 그죠? 바로 성실하게 근면하게 사는 삶이 어떤 삶? 기쁜 삶. 기쁜 일이냐. 다음에 5연 시작. 뼈에 저리도록 생활은 슬퍼도 좋다. 저문들길에 서서 푸른 별을 바라보자. 6년 푸른 별을 바라보는 것은 하늘 아래 사는 거룩한 나의 일가이건이 할 적에 여기 5연의 시적 태도가 나타나요. 뭐가 시험 문제 잘 나오잖아. 뼈에 저리도록 생활은 슬퍼도 좋다. 현실, 시적 현실, 현재 상황은 어떤 상황? 뼈에 저릴 정도로 슬픈 상황이야. 얼마나 슬프고 힘들면 뼈에 저릴... 나 엊그저께 며칠 전에 친구 아들내미가 준, 내가 아주 이뻐하는 친구 아들내미가 준 치킨을 먹다가 거기는 닭뼈를 나도 모르게 깍 씹는 통에 이가 나갔어. 막 눈물이 찔끔 나도록 아파요. 그래가지고 치과에 갔더니 이가 마침 깨진 건 아니고 염증이 생겼대. 염증이 생겼는데 그걸 깨물면서 발현이 된 거야. 그 이제 자각 증상이. 그러더니 빼야 되겠습니다. 임플란트 다 돈 벌었어. 그러고 나서 염증약을 줬는데 좀 아까도 그 약 먹었어요. 한 이틀 먹었더니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내일 모레 가가지고 빼지 맙시다 내가 그러려고 그래. 진짜 이 아픈 거는요. 내가 예전에 치통을 내가 지금 임플란트를 한 5개 박아놨는데 남의 거의 3분의 1이 남의 이빨이야 지금 나는. 그때 해필 나는 이가 아파도 언제 아팠냐면 꼭 추석 연휴 때. 추석 연휴 전날부터 아파요. 그럼 한 2, 3일 쉬잖아 그지? 치과도 쉬어. 미쳐요 아주. 문 연쳐 치과도 없고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치과하는 친구한테 연락을 했더니 자식이 또 연휴라고 해외여행을 막 그러면 국내에 있으면 좀 불러가지고 어떻게든 치과 이빨 열고 놔주면 어떻게 해달라고 할 텐데 정말 무슨 말까지 했냐면 우리 와이프한테 나 좀 제발 죽여달라고까지. 그렇게 아파요 그렇게. 자 얼마나 슬피면 이렇게 뼈에 저릴 정도로 슬플까. 그런데 그래도 좋다라고 삶을 긍정적인 태도로 인정을 하고 있죠. 이 부분이 시험 문제 잘 나온다. 이 부분이. 저문들길 부정적 긍정적 부정적이죠. 일제강점기를 상징합니다. 하지만 비록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뭘 바라보자. 별은 뭘 상징해? 희망, 이상, 꿈. 희망을 갖고 사는 삶. 이상을 품을 수 있는 삶이 무슨 삶? 거룩한 삶. 거룩한 나의 일과 이건이 있죠? 거룩한 삶. 그래서 이 작품은 어떻게 정리가 돼? 자유롭게 사는 삶이 숭고한 삶. 자유를 추구하는 삶이 숭고한 삶. 왜? 일제강점기는 우리 민족의 자유가 없으니까. 또 맨날 자유롭게 살면 방종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성실하고 근면하게 살아야만 어떤 삶? 기쁜 삶. 그러면서도 뭐가 있어야 돼? 희망이 있어야 돼. 여러분들이 밤늦게 이 늦은 시간에까지 공부를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희망이 있으니까. 그게 바로 무슨 삶? 거룩한 삶. 여러분들은 모두 거룩한 분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모두 기쁜 분들입니다. 하지만 자유는 없냐? 자유를 추구하기 위해 사는 거니까 그죠? 지금 자유는 없어도. 다음에 넘어갑니다. 신석정의 꽃덤불 요 작품 또 요 주의 작품이죠. 우리 문정부에서 나올 만한 작품 중에 하나예요. 이 작품은 일제강점의 역사와 분단의 역사와 앞으로 통일의 염원을 지향하는 그런 시로 되어 있는 작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태양을 의논하는 거룩한 이야기는 항상 태양을 등진 곳에서만 비롯하였다. 이연 달빛이 흡사 비우듯 쏟아지는 밤에도 우리는 헐어진 성터를 헤매이면서 언제 참으로 그 언제 우리 하늘에 오롯한 태양을 보시겠느냐고 가슴을 쥐어뜯으며 이야기하며 가슴을 쥐어뜯지 않았느냐. 환장해 그죠? 이 정도는 가야지 가슴을 쥐어뜯지. 그냥 밋밋하게 가슴을 쥐어뜯지 않았느냐 하면 가슴 못 쥐어뜯어. 자, 태양을 의논하는 거룩한 이야기. 태양, 우리 8월 15일을 광복이라고 했어요. 광복. 빛광자, 다시 복자. 빛이 다시 비친 날. 즉, 태양이 다시 뜬 날. 그래서 태양을 의논하는, 즉, 광복, 해방을 의논하는 바로 독립투사들이죠. 거룩한 이야기죠. 거룩한 이야기는 항상 태양을 등진 어두운 곳에서, 밝은 곳에서 하면 다 잡혀가. 그죠? 지하 독립투쟁. 항상 안 보이는 곳에서 숨어서 해야 돼.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치가 프랑스를 점령했을 때 프랑스의 그 유명한 독립단체였던 레지스탕스들도 프랑스의 그 유명한 자기네들의 그 유명한 그 뭐라 그래 유물인 개선문 밑에 프랑스 파리 영국의 런던은요 400년 500년 600년 된 하수구를 지금도 쓰고 있어요. 그 밑에 하수구가 있다고. 그 하수구 밑으로 겨우 내려가서 그 지하에서 거기서 독립투쟁 본부를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독일군들이 모르는 거야. 왜? 지금도 영국이나 프랑스 이제 와서야 겨우 그 프랑스 파리와 런던의 그 하수구 설계도를 완성했다는 거 아니야 최근에. 거미줄처럼 막 엮여져 있는데 설계도가 없어. 옛날에 저런 거라. 그래가지고 하나하나 이제 다 찾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최근에 와서 런던 같은 경우는 한 20몇 년 전에 설계도를 완성을 해가지고 이제 좀 과학적으로 그 하수구를 좀 관리를 하고 있다고. 그게 런던의 그 하수구는 600년. 다음에 로마의 보도블록은 약 3,200년 된 보도블록을 지금도 깔고 살고 있잖아. 우리나라는 뻑하면 갈아 없애는데. 예, 그런 거 보면 좀 부럽기도 해요. 그죠? 그래서 항상 태양을 등진 곳에서만의 지하 독립투쟁을 의미합니다. 이연, 달빛이 흡사 비오도 쏟아지는 밤, 바로 일제강점의 현실을 의미하죠. 우리는 헐어진 성터 바로 뭐요? 식민지가 된 우리 조국을 의미해요. 빼앗긴 조국. 언제 참으로 그 언제 우리 하늘에 오롯한 태양을 모시겠느냐고 언제 광복을 하겠느냐고 가슴을 쥐어뜯으면서 그렇게 광복을 찾았다 얘기요. 3년 갑니다. 그러는 동안에 영영 잃어버린 벗도 있다. 그러는 동안에 멀리 떠나버린 벗도 있다. 그러는 동안에 몸을 팔아버린 벗도 있다. 그러는 동안에 마음을 팔아버린 벗도 있다. 그러는 동안에 드디어 36해가 지나갔다. 예, 영영 떠나버린 벗 죽은 사람. 독립투쟁하다 죽은 분들, 돌아가신 분들, 멀리 북간도로, 저 만주로, 저 하와이로. 다음에 몸을 다 팔아버린, 또는 마음을 변절이나 또는 뭐라고 그래? 변절 말고 또 뭐가 있지? 또 다른다. 하여튼 변절한 사람들. 그러는 동안에 드디어 36해가 지나갔는데 신석정 선생한테는 나 불만 많아요. 36해가 35해에서 약 8일이 빠지는 날짜입니다. 그것도. 정확하게 우리는 1910년에 한일합방이 됐고 1945년에 해방이 됐는데 1910년 8월 23일인가? 8월 29일인가? 그러면 더 늘어나네. 만 35년에서도 약 14일이 빠지네요. 그죠? 만 35년도 안 되는 시간인데 왜 우리는 꼭 36년이라고 하냐고, 그거를. 나 불만 되게 많아, 그거. 송문호 선생님한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35년. 자, 사연 봅니다, 사연. 그래서 36해가 지나갔다 광복이 됐다. 사연 봅니다. 다시 우러러보는 이 하늘에 겨울밤 달이 아직도 차고니 이게 문제예요. 36해가 지나갔으면 광복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럼 태양이 비춰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어떻게? 다시 우러러보는 이 하늘에 겨울밤 달이 아직도 차. 광복이 되자마자 38도 선을 경계로 해서 광복되기 전에 했던 모스크바 삼상회의에서 결정났던 대로 38도 선 이북은 소련이, 이남은 미국이 신탁 통치하는 제2의 식민지 사태를 빚게 됐고 결국은 지금까지 분단이 이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도 결국은 우리는 아직 완벽한 독립이 되지 않았다요. 오는 시작. 오는 봄엔 분수처럼 쏟아지는 태양을 안고 그 어느 언덕 꽃덤불에 아늑히 안겨버리라. 꽃은 뭘 상징해? 생명. 꽃덤불은 막 꽃이 막 무수하게 모여있는 게 꽃덤불이야. 엄청난 생명을 상징해. 이게 바로 광복이죠. 광복. 독립. 진정한 의미의 독립. 분수처럼 쏟아지는 태양. 분수는 상승 이미지야. 상승 이미지. 그래서 긍정적인 이미지죠. 그래서 언젠가는 이 분단 극복의 날이 올 것이다. 그래서 문정부 치하라고 그러면 좀 이상한가? 김일성 치하라는 말은 치하는 치하지, 그죠? 좀 이상하긴 해. 통치하다. 돼. 문정부 치하에서는요 이런 작품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다음에 원래 신석정 시인은 전원파 자연시인으로 알려져 있었다. 전원파 자연시인. 아까 우리 강호, 한정, 자연친화 배웠지요? 예, 고대 시가에서 자연친화, 강호, 한정을 주제로 한 시가 굉장히 많아. 우리나라 시조나 이 가사를 뒤에 이제 배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고대 시가의 조선시대 자연친화의 전통을 현대적으로 계승한 시가 바로 이 자연파 전원 시인이고, 대표적인 작가는 신석정, 딸의 신석정, 나무로 창을 내겠소의 김상용,
다음에 총록파. 박목월, 박도진, 조지훈. 총록파가 안 들어가는데 얘네들은 도대체 뭐 한 애들인가 몰라요. 뭐 어디든지 다 껴들어가. 전통시에도 들어가고 전원시에도 들어가고 그만큼 시를 잘 썼다는 얘기죠. 그 자연파 전원 시인 신석정의 자연파 전원 시의 대표작이 바로 이 어머니 그 먼 나라를 아르십니까? 이런 작품이에요. 이때 그 먼 나라는 또 뭘 의미해? 해방이 된 우리나라를 의미할 수도 있어. 이상적 세계, 도교적 이상향. 자연파 전원 시인인데 오히려 저항시 계열의 시들이 이렇게 좀 많아요. 다음에 신석정의 어느 지류에 서서. 이 작품도 중요한 작품입니다. 자, 한번 읽고는 갑시다. 어느 지류에 서서. 1년 시작. 강물 아래로 강물 아래로 한 줄기 어두운 이 강물 아래로 검은 밤이 흐른다. 은하수가 흐른다. 느낌이 어때? 어두워. 일제강점의 현실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다음에 2년 낡은 밤에 숨 막히는 나도 흐르고 은하수에 빠진 푸른 별이 흐른다. 봐요. 낡은 밤에 내가 빠졌어. 절망적이야. 그죠? 그런데 은하수에 푸른 별이 약간의 희망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여기서 슬슬 이제 부정에서 긍정으로 바뀌어 나갑니다. 강물 아래로 시작. 강물 아래로 강물 아래로 못 견디게 어두운 이 강물 아래로까지는 하강 이미지야. 그런데 이제 그 다음이 문제예요. 빛나는 태양이 다다를 무려. 여기서부터 환해지기 시작하죠. 이거 광복을 지향하는 시예요. 마지막 이 강물 어느 지류의 조각처럼 서서 나는 다시 푸른 하늘을 우러러보리. 푸른 하늘은 해방, 광복을 의미하겠죠. 윤동주, 뭐 말이 필요 없는 시인이죠. 윤동주 그러면 일단 민족 저항 시인. 다음에 윤동주의 주제의식 그러면 자아성찰. 다음에 본질적 자와 현실적 자, 이거 생각나야 되고, 그죠? 다음에 기독교적인 희생과 헌신.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타나. 대표적인 작품 여기 나오는 서시, 설명이 따로 필요 없는 작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우리가 매우 존경하는 우리 공무원들이 매우 존경해야 되는 국회의원 300명 국회의원들이 가장 좋아한다는 시가 이 서시라고 그럽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존경해야 되는 분들이 국회의원 아니 도대체 존경이 안 돼. 자, 읽어봅니다. 시작.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울어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요. 하늘 자아성찰의 매개체예요. 그리고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이게 바로 윤동주의 뭐라 할까요? 트레이드 마크지. 이게 바로 결국에는 자아성찰.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잎새의 바람이 살랑살랑살랑이 아니야. 잎새의 바람이 잎새가 언젠가 떨어져요. 그 정말 느끼기조차도 힘든 그런 바람 한 줌에도 시적 화자는 아주 예민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 정도로 지금 우리 민족이 고통을 받는, 시련을 받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 별을 노래하는 마음, 희망을 품고 살자는 거예요. 그래도. 그리고 모든 죽어가는 것 바로 살아있는 것. 생명이 있는 것만이 죽을 수가 있죠. 그래서 생명 있는, 살아있는 모든 것을 사랑해야지 기독교적인 박애사상이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라고 나름대로 그 삶의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 문제예요.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이게 윤동주의 한계. 아마 이육사 같으면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연락에 뛰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끝나. 그냥 그죠? 뒤가 없어. 근데 이육사는 꼭 뒤가 가지고 조금 소심해지는 그죠? 그런 면이 조금 보여요.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할 때 밤은 일제강점의 시기를 의미할 수 있고 시대적으로 본다면 이때 별은 우리나라 또는 광복의 희망을 의미할 수 있는데 거기에도 바람이 있어. 거기에도 시련이 있고 고통이 있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자, 넘어갑니다. 윤동주의 십자가. 제목부터가 기독교적인 그러한 의미를 품고 있죠. 원래 십자가라고 하는 이 물건은 뭐 하는 물건? 사형틀이야, 사형틀. 이 세계에 지금까지 존재했던 수많은 사형틀들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사형 틀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그 옥에 갇혀 있을 때 춘향이가 목에 걸고 있었던 게 칼이라고 하지, 칼. 그게요, 무시무시한 거예요. 나무, 틀에다가 구멍을 내. 여기 이제 목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이제 여는 게 있고, 여기 보면요, 이 앞에 칼이 달려 있어요, 이렇게. 칼날이. 실제 우리가 TV에 보면 이 칼날이 없죠. 위험해서. 배우들 다칠까봐 하는 거지. 여기에 이렇게 칼이 있다고. 그러니까 꼭 이쪽에다 목을 걸고 있어야 돼. 이거 조금만 위로 올라가면 그냥 가. 그래서 얘를 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물건을. 이것보다 더 무시무시한 물건이 바로 프랑스의 단두대. 프랑스 대혁명 이전에 국민당을 만들어서 공화정을 했던 로베스피에르가 자기 정적을 물리치기 위해서 단두대를 만들어서 결국 본인도 단두대 이슬로 사라져가죠. 저 새끼는 역사는 역사, 과학이면 과학, 모르는 게 없어. 지문을 많이 읽으면 이렇게 돼. 지문을 많이 읽으면. 비문학 지문을 많이 읽으면. 자, 아무튼 간에 십자가는요, 얼마나 무시무시한 사형 제도냐면 이게 사람을 십자가에 걸어가지고 못을 박는데, 못을 어디? 동맥, 발목, 동맥. 동맥은 끊으면은 지혈이 안 돼. 근데 왜 자살하는 사람들이 동맥을 끊어가지고 목욕탕에서 이렇게 물속에다, 그러면 한 3시간도 안 걸려 죽는데. 그러니까 이거 삼투압의 원리 때문에 피가 빨리 빠져나가요, 몸에서. 그때 그 자살을 하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굉장히 기분이 좋대요, 피가 빠져나갈 때. 하지 마, 그래도. 근데 이 상온 상태에서는요, 이 피가 다 빠져나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약 3일이 걸린대. 그래서 성경의 기록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지 3일 만에 돌아가셨고, 이런 기록이 나와요. 그러니까 비슷하다고, 그게. 그래서 그런 기록을 보고 기독교인들은 이건 실제 있었던 사건, 그건 실제 있었던 사건이에요, 거기까지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신 지,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도다. 그건 나도 모르겠어. 기독교인들은 그걸 믿죠. 부활해서 돌아다니셨어, 이분이. 제자들을 만나고 다녔어. 그때 도마라고 하는 제자가, 이 도마라고 하는 제자는 별로 충성스러운 제자는 아니었어. 물론 누굽니까? 가롯 유다처럼 예수님을 배신한 제자는 아니지만,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당신 생긴 건 예수랑 똑같이 생겼는데? 예수 맞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도마야, 여기다가 네 손을 좀 넣어봐. 그때 십자가의 형벌은요, 동맥도 끊지만 창으로 배 구멍을 내. 창자를 끄집어내요. 그러니까 여기가 뻥 뚫려 있을 거 아니야. 도마가 예수님의 그 뚜껑 뚫려 있는 배, 복부를 손을 집어넣으니까 들어가더라는 거야. 그런 기록이 마태복음에 적혀 있죠. 근데 그거는 거짓말은 아니고, 우리 거짓말이야 하지 마. 그러면 괜히 그 종교를 욕되게 하는 거니까, 그건 믿는 사람들은 믿는 내용이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요, 그게 뭐가 그렇게 살벌하냐? 생각을 해봐. 내가 죽는다는 느낌을 며칠 동안을 겪고, 3일을 죽음의 공포와 싸워야 돼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게. 뭐 육체적인 어떤 고통보다도 정신적인 고통이 굉장히 큰 거지. 그래서 예수께서도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나님한테 기도를 합니다. 가장 인간적으로. 아버지, 이 잔을 내가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게 해 주십시오. 이 죽음의 잔을. 하지만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따르겠나이다. 아멘. 갑자기 분위기가 수요 예배 보는 분위기야, 이게 지금. 그러니까 성경도 읽어보면 재밌어요. 그리고 성경이 하여튼 간에 전 세계 베스트셀러잖아. 말할 거 없이, 그죠? 그러니까 내가 종교 생활을 하든 안 하든 경전들은 다 좋은 얘기만 써 있어. 불경도 그렇고 사서삼경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합격하시고 좀 이제 공무원 생활 하시면서 그 각 종교의 경전 좀 한 번씩 읽어보세요. 다 인생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공무원들이 그런 책을 좀 많이 읽어야 돼요. 자, 1년 봅니다. 시작.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렸습니다. 2년. 첨탑이 저렇게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3년.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종소리가 들려오지 않는다는 얘기는 희망이 없다는 얘기. 얘기는 그거예요. 자, 이 시의 내용을 그림으로 그려본다면
거기 십자가. 이 첨탑, 빼쭉한 탑을 첨탑이라고 그러죠. 지난 태풍에 이 첨탑이 몇 개 많이 날라갔지. 그때 이제 여기 윤동주 시적 화자가 여기 있어. 근데 햇빛이 쭉 밝은 햇빛이 내려오다가 어떻게 이 첨탑에 딱 걸려가지고 여기까지가 밝은 공간, 이쪽은 어두운 공간이야. 이육사 같았으면 벌써 뛰어 올라가서 이거 끄집어 내렸어, 그죠? 근데 윤동주는 저거 어떻게 끄집어 내리지? 그리고 휘파람이라 불면서 낡은 날처럼 휘파람이라 불면서 서성거려. 이게 바로 그 당시에 나약한 지식인의 모습을 자아성찰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즉 윤동주가 자아성찰을 그렇게 열심히 했던 이유는 뭐냐? 윤동주는 지금의 스카이를 나온 인텔리입니다. 그리고 일본 유학까지 가죠. 그런 지식인, 그런 인텔리였던 자기 자신이 조국을 위해서, 조국 광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어요. 이게 이제 자아성찰의 모티프를 제공한 거야. 자, 봅시다. 사연 읽어 시작.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처음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 변태는 아닙니다. 역설법. 살아서 죽어갈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엄청나게 고통스러웠지만 지금은 가장 행복한 인류 중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됐어요. 우리가 해마다 예수의 나이를 세고 있죠, 지금.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면 지금 2019살. 내년이 되면 2020살. 누구도,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나이를 기억을 해, 지금. 여러분들, 나중에 죽었어. 몇 명이나 여러분들 나이를 기억해 줄까?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나도 그래, 그죠? 근데 전 세계 인류가 예수의 나이를 지금 세고 있어. 자, 그렇게 십자가는 희생의 상징이죠, 희생. 오연 봅니다.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예,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우리 민족을 위해서 희생하겠다는 누구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런 다짐이 써 있습니다. 딸 읽으라고 하지 않아도 딸 같이 읽으세요. 자꾸 읽어봐야 돼요. 자, 다음. 윤동주의 별 해는 밥 역시 중요한 작품. 최근에도 이 일부가, 이 키가 길어요. 이 일부가 나온 적이 있어. 이 작품도 중요하니까 공부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윤동주의 또 다른 고향 갑니다. 제목부터가 좀 이상하지요. 고향은 한 사람한테 몇 군데 있어? 한 군데야. 그런데 또 다른 고향이 있대. 유승준이야? 유승준이가 요즘에 무슨 이겼다고 그러죠, 재판에서는 일단. 근데 문제는 들어와도 돌 맞아. 아직까지 우리 국민적 정서가 그렇죠. 그래서 참 우리 한국은 군대를 갔다 와야 되는데, 모병제로 바꾸자고 그러죠, 민주당에서 지금. 한 달 봉급 300만 원. 야, 공무원 시험 보지 마. 그냥 병으로 다시 가. 300만 원. 연봉이 3,600만 원인데 공무원 600% 저기 보너스까지 준다면 3,600에 1,800 더하면 얼마야? 아니 세상에 장교도요 그 정도 안 돼요. 지금 대위도 그 정도가 안 돼, 연봉이. 근데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누구 토주머니에서 나가는 거냐 그거. 무튼 간에 선거용이겠지요, 그죠? 작품 봅니다. 1년 시작. 고향에 돌아온 날 밤에 내 백골이 따라와 한 방에 누웠다. 2년 어두운 방은 우주로 통하고 하늘에선가 소리처럼 바람이 불어온다까지. 예, 고향에 돌아온 날 밤에 내 백골이 따라와서 한 방에 누웠는데 문제는 뭐야? 이 시가 바로 뭐요? 현실적 자아와 본질적 자아에 관한 시예요. 이게 바로. 이때 내 백골은 현실적 자아야. 저도 고향이라는 곳이 있긴 있어요. 어디냐면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면, 삽다리라고 그러고 삽다리라고 더 유명해. 삽다리 원조 곱창 그러면 더 유명해. 또 모르지 또. 백종원 동네 바로 옆에. 백종원은 예산읍 사람이고 백종원은 우리 예산군에도 타고난 금수저예요. 거기 예산농고, 예산농전, 농업 전문학교, 지금은 공주대 농과대로 바뀌었는데 거기 이사장이 그 백종원 할아버지가 그 학교들을 세웠고 아버지가 이사장을 했고 아버지가 대전시 교육감도 한참 오래 했어. 백종원이 현재 예산농고 이사장이야.
돈이 있으니까 그렇게 뭐 처먹고 돌아다니지. 그냥 뭐 돌아다니겠어 한번 생각을 해봐. 그죠? 돈 없는 나 같은 경우 못해요. 그거 하고 싶어도. 아무튼 간에 그 옆 동네 좀 시골에 삽달이라고 하는 곳에서 제가 이제 거기가 고향인데 가끔씩 농사 짓는 사촌 동생이 불러요. 이제 거기는 사과가 많이 나는 동네. 그래도 이제 가을철이 되면 사과 수확철이 되면 부르는데 가서 이제 사과 수확을 해요. 그러면요 가서 반나절만 일을 해도 막 허리 아프고 어깨 아프고 미쳐요 아주. 농사일이라는 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그런데 그래도 부르면 가. 힘든 거 뻔히 알면서. 왜? 공짜로 사과 많이 갖고 올 수 있으니까가 아니라 그것도 다 기스난 사과만 갖고 오지 상품성 있는 사과는 그거 갖고 오도 못해. 아무튼 간에 가면은 마음이 편해. 그러니까 고향은 육체의 안식처가 아니라 영혼의 안식처예요. 즉 고향에 가면 본질적 자아가 편하지 현실적 자아가 편한 게 아닌데 지금 편한 놈이 누구야? 백골이 따라와서 누웠대. 현실적 자아가 누군 거야. 그러니까 이 고향은 진짜 내 고향이 아니라는 얘기야. 이 고향에는 뭐가 없어? 본질적 자아가 없어. 얘기는 그거요. 그래서 그런데 누웠는데 어두운 방이 바로 시적 현실, 바로 일제강점의 현실을 의미합니다. 어두운 방은 우주와 어두운 방은 서로 대조되는 공간이야. 어두운 방은 어두운 공간, 우주는 밝은 공간, 어두운 공간은 좁은 공간, 우주는 넓은 공간, 개방된 공간이야. 그래서 바로 어두운 방에 있는 내가 추구하는 공간이 바로 이상세계가 우주야, 우주. 하늘에선가 소리처럼 바람이 불어온다. 주로 저항시에서의 바람은 시련과 고통을 의미하는데 윤동주 시에서도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되기도 하고 이 시에서는 이때 바람은 매개체예요. 시련과 고통이 아니라 우주와 다음에 어두운 방을 연결해주는 매개체. 우주에서 뭔가 바람 소리가 지금도 듣는 게 바람 소리야. 차 소리야. 바람 소리가 들려와. 뭐 하자고? 해방하자고. 빨리 어두운 방에서 뛰쳐나와서 우주로 오라고. 들려와. 3년 봅니다. 읽어. 어둠 속에 곱게 풍화작용하는 백골을 들여다보며 눈물 짓는 것이 내가 우는 것이냐 백골이 우는 것이냐 아름다운 혼이 우는 것이냐. 어둠 속에 곱게 풍화작용이라는 과학적 용어를 윤동주 선생이 이 시에 써놓고 죽을 때까지 후회했다고 그러죠. 그런데 윤동주가 쓰면 이것도 과학적 용어가 아니라 시어처럼 보여. 그러니까 풍화작용 너무 과학적인 용어 같다고 윤동주 선생은 생각을 하셨나 봐. 과학적인 용어는 맞아요. 그죠? 하지만 윤동주 시에 딱 들어가는 순간 이것도 문학 용어가 된 것 같아. 그냥 느낌이. 백골 현실적 자. 눈물 짓는 것이 내가 우는 것이냐 백골이 우는 것이냐 아름다운 혼 바로 본질적 자. 이렇게 자아 성찰을 육체적, 현실적, 본질적 다 해버려. 할 수 있는 한 싹 해요. 사연 시작. 지주 높은 개는 밤을 새워 어둠을 짓는다. 어둠을 짓는 개는 나를 쫓는 것일 게다. 이게 윤동주의 한계예요. 또 윤동주와 이육사의 차이점이 여기 있어. 예. 지조가 높은 개는 밤을 향해서 밤과 싸우느라고 밤을 쫓아내느라고 지죠. 그런데 사람인 나는 일제와 싸우질 못해. 그래서 그 개를 보니까 개가 나한테 너는 왜 일제랑 못 싸워 임마 빨리 가서 싸워라고 개가 자꾸 펑펑 짖어서 나도 어떻게 조금은 수동적으로 그래서 개가 나를 쫓아내 가서 싸우라고. 이육사 같았으면 그 개 삶아 먹고 바로 갔죠. 짖기 전에. 그죠? 그게 차이야. 오연 가자 시작. 가자 쫓기오는 사람처럼 가자. 백골 몰래 아름다운 또 다른 고향에 가자. 참 이게 이육사의 솔직한 면 같아. 자기의 수동성을 그대로 시에 또 그냥 표현을 해요. 이렇게 욕먹을 거 알면서. 그죠? 좀 적극적으로 좀 폼나게 그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그냥 이렇게 솔직하게. 이게 바로 이육사의 성격인 것 같아요. 가자 어떻게 쫓기오는 사람처럼 수동적이라도 하여튼 가야 돼. 어디를 향해서? 해방을 향해서. 독립을 향해서. 백골 몰래 뭐 몰래? 현실적 자아물. 현실적 자아를 버리고 뭘 찾으러? 아름다운 또 다른 고향, 즉 본질적 자아가 있는 곳으로. 이때 아름다운 또 다른 고향은 뭘 의미할까요? 또 시대적으로 독립된 조국을 의미할 수도 있겠죠. 넘어갑니다. 윤동주의 참회록 중요한 시입니다.
이 시에서 일거는 봅시다. 파란 녹이 시작. 파란 녹이 낀 거울 구리 거울 속에 내 얼굴이 남아 있는 것은 어느 왕조의 유물이게 이다지도 욕될 깔적에 구리 거울이 자아성찰의 매개체야. 윤동주 씨의 자아성찰의 매개체로 많이 나오는 단어가 바로 하늘과 거울이에요. 거울. 다음에 이 구리 거울은 시적 화자 개인의 자아성찰의 매개체이기도 하지만 바로 우리 민족 전체의 자아성찰의 매개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건 역사적 자아성찰을 의미하는 시예요. 이연 나는 나의 참회의 글을 한 줄에 줄이자. 만 24년 1개월을 무슨 기쁨을 바라 살아왔던가에 24년, 만 24년 1개월 먹은 아이죠, 그죠? 아이가 공무원 시험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조국을 구해야겠다고 이런 시를 쓰고 있어요. 참 옛날 어른들은 참 대단했어요, 그죠? 3년, 내일이나 모레나 그 어느 즐거운 날에 나는 또 한 줄의 참회록을 써야 한다. 그때 그 젊은 나이에 왜 그런 부끄러운 고백을 했다. 그 어느 즐거운 날은 바로 해방의 날, 광복의 날을 의미하겠죠. 다음에 사연, 밤이면 밤마다 나의 거울을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닦아보자. 밤이면 밤마다는 인순이가 불렀지. 그죠? 밤이면 밤마다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거울을 닦자라는 얘기는 뭐예요? 그만큼 치열하게 자아성찰을 하자는 뜻이지. 그러면 시작. 그러면 어느 운석 밑으로 홀로 걸어가는 슬픈 사람의 뒷모양이 거울 속에 나타나온다 할 적에 운석 밑에 있으면 깔려 뒤져. 일제의 압박에 시달리는 우리 민족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다음에 슬픈 사람, 바로 식민지인인 시적 자아와 우리 민족의 모습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울 속에, 그러니까 바로 이 거울은 개인적인 자아 성찰의 매개물이면서 동시에 민족 전체의 역사적 자아 성찰의 매개물이 됩니다. 설명 안 하려고 했는데 했네, 결국. 그 다음에 쉽게 쓰여진 시, 이 작품도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작품이죠. 자, 1년 봅니다. 1년 읽어 시작.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육첩방은 남의 나라. 이연 시인이란 슬픈 천명인 줄 알면서도 한 줄 시를 적어볼까에 창밖에 밤비는 일제강점의 현실을 의미하고 육첩방은 바로 일본을 상징해. 육첩방은 다다미 6개가 깔려있는 아주 작은 방이에요. 다다미 한 개가 내가 알기로는 1평방미터 1, 1m 정도. 그것도 안 되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게 6장 깔리면은 고시원 방보다도 작아요. 고시원 외에 조그마한 방 하나가 그 방보다도 작은 그런 방에 지금 일본에 와 있다. 지금 시적 화자가 그걸 알려주고 있죠. 그다음에 3년 땀내와 사랑내 포근이 풍긴 보내주신 학비 봉투를 받아 사연 대학 노트를 끼고 늙은 교수의 강의를 들어간다 할지 땀내와 사랑내 포근이 풍긴 보내주신 학비 봉투와 다음에 늙은 교수의 강의는 서로 대조적인 거예요. 앞에 쪽은 소중한 거예요. 근데 뒤쪽은 늙은 교수의 강의는 뭐예요? 시대에 뒤떨어지는 그런 강의가 되겠죠. 다음에 5연 생각해보면 어린 때 동무들 하나둘 죄다 잃어버리고 6년 나는 무얼 바라 다는 다만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 이 윤동주 시에 보면은 어린 시절의 모습이 자꾸 회상이 돼요. 윤동주는 어린 시절을 순수한 시기로 봐. 윤동주는 그 가족이 아버지가 그 만주 용정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미 이주를 했어. 그래서 거기서 어느 정도 터를 잡고 좀 벌었어. 어느 정도 부유한 그 윤씨 집안이 다 가가지고 윤씨 집안이 그 터를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나름대로 이제 부유한 나름대로는 거기서 부유한. 그래서 이제 경성의 연희전문대학 지금의 연세대학까지 유학을 왔고 그 연세대학 졸업 후에 다음에 동경까지 가서 또 유학을 하는 그런 호사를 윤동주 선생이 누리기도 했겠지요. 아무튼 윤동주 선생은 그 순수했던 소년기, 어린 시절, 아동기 시절을 자주 묘사하는데 바로 그것이 바로 순수한 우리 민족의 모습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제강점 이전의 모습. 일제강점은 우리를 더럽힌 거지, 그지? 그 전에 순수했던 그런 내용들이 아까 나왔던 별 해는 밤에도 자주 나와요. 자, 다음에 나는 무얼 바라. 나는 다만 홀로 침전. 무슨 이미지? 하강 이미지죠. 부정적이죠. 7년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참으로
조금은 역설적인 그러한 의미죠. 인생이 살기가 쉬워도 시는 쓰기가 어려워. 시 한 편 쓰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네요, 저도. 작년 가을은 이상하게 참 몇 편이 쏟아져 나오고 올 가을은 한 편도 안 나오네, 지금. 그런 때가 있겠지, 그죠? 그런데 거꾸로 인생이 살기가 어려우면 시도 안 나와. 너무 어려우면. 근데 뭐요? 인생은 살기가 어려운데 시는 쓰기가 쉬워진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진정한 시가 아니에요. 이건 진정한 시가 아니야. 진정한 언어가 아니야. 8년 육첩방은 남해나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예, 약간의 수미상관적인 표현을 쓰고 있죠. 9연 여기서부터 이제 8년서부터 시상이 급하게 전환이 돼. 9연 봅니다.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 예, 7년까지 좀 어두웠던 시상 전개가 8년 9연서부터 환해지기 시작하죠. 등불을 밝혀 어둠을 확 내모르면 이육사예요. 이거는 조금 내몰고 이게 윤동주요. 시대처럼 올 아침. 예, 밤이 가고 나면 당연히 아침이 오지요. 예, 바로 뭐요? 운명적인 거예요. 운명적인 거 이거는 언젠가 광복이 온다라는 거예요.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는 본질적 자아의 모습이지. 10년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 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최초의 악수. 나 앞에 있는 나는 현실적 자, 뒤에 있는 나는 본질적 자. 그래서 현실적 자아가 본질적 자아로 변해가는 과정, 자아 성찰의 과정을 이렇게 악수하는 과정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악수하는 과정. 넘어갑니다. 이육사, 예, 당연히 윤동주에 필적할 만한 실제로 행동으로 독립운동을 하셨던 광복군의 군인으로 투사로 직접 일본군과 전투를 하고 일본군 목을 몇 명을 사살을 했던 몇 명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수십 명이라는 기록은 나오는데 아무튼 간에 그러다가 이제 포로로 잡히죠. 그래서 이제 감옥살이를 하게 돼요. 포로로서. 그때 이제 원래 이 양반의 본명은 이해강이야. 해강. 뭘 몰라도 돼. 그런데 이제 감옥에서 할 일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이제 생각하다가 마침 그때 이육사 선생이 부여받은 수감번호가 0264번이었어. 그래서 이제 이육사라는 수감번호를 가지고 한자를 이제 숫자로 하지 않고 대륙을 뜻하는 육자에 역사를 뜻하는 사자를 집어넣어가지고 내가 이 대륙의 역사다. 이름을 줘도 참 육사다운 이름을 줘요, 이 양반은. 그런데 생김새는 윤동주도 참 여성적으로 잘생긴, 윤동주 사진 보면요, 지금도 얼짱이야. 지금 태어났어도. 이육사 선생도 그렇게 남성적인 이 끄트머리 있는 우리 저기 안경 낀 남학생. 여기 나 쳐다봐. 저 닮았어요. 이육사 선생 생전 모습하고. 이육사에 혹시 분신한, 왜 자꾸 딴 데 쳐다봐? 여기. 잘생겼잖아, 이쁘게. 누구야? 저기 뒤에 있는 오빠. 비슷해요. 진짜 사진 한번 찾아보세요. 그런데 희한하게 하는 행동이나 성격이나 시는 굉장히 강한 그런 분이에요. 이육사가. 이육사의 광야 너무너무 잘 알려져 있고 너무너무 유명한 시. 이 작품에는 천지창조의 역사와 우리 인류의 역사와 우리 민족의 역사가 함께 기록되어 있는 짧은 시 속에 이 정도의 광활한 내용을 넣을 수 있는 사람은 내가 보기에는요, 이 세상에 이육사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 많이 배워본 시죠, 이거. 넘어갑시다. 중요한 작품. 다음에 이육사의 교목. 교목이 뭐예요? 네, 제목으로 쓸 수 있는 반듯반듯하게 자란 저 강원도 가뭄에 침엽수 반듯반듯하게 자란 나무들 있지. 걔네들이 교목이야, 교목. 하늘을 찌를 듯이 반듯반듯하게 자란 나무가 교목이야. 읽어봅니다. 1년 푸른 하늘에 닿을 듯이 세월에 불타고 우뚝 남아서서 차라리 봄도 꽃피진 말아라. 2년 낡은 거미지 휘두르고 끝없는 꿈길에 혼자 설리는 마음은 아예 뉘우침이 아니라. 3년 검은 그림자 쓸쓸하면 마침내 호수 속 깊이 거꾸러져 차마 바람도 흔들지 못해라. 맨 연의 맨 마지막 소수로가 말아라, 아니라, 못해라 라는 부정명령으로 돼 있죠.
이렇게 부정명령을 쓰면서 아주 강인한 결의를 표현하고 있죠. 푸른 하늘에 닿을 듯이 세월에 불타고 우뚝 남아서서 세월에 불타고 시련과 고통을 의미하죠. 나무한테 가장 고통스러운 게 뭐야? 불이요, 불. 차라리 봄도 꽃 피지 마라. 봄 하면 좋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때 봄은 좋은 게 아니야. 세속적인 유혹, 일본의 유혹을 의미해요. 낡은 거미집은 바로 뭐예요? 빼앗긴 우리 조국을 의미하고, 끝없는 꿈길은 뭐에 대한 꿈길? 광복, 독립에 대한 꿈길. 이런 꿈길에 설레이는 것은 절대 뉘우칠 일이 아니야. 광복을 향한 마음은. 그런데 현실은 어때? 검은 그림자가 쓸쓸한 현실이야. 그래서 마침내 호수 속 깊이 거꾸러져서 좀 너무너무 힘들어. 살기가. 버틸 수가 없어. 그래도 변전은 하기 싫어. 스스로 목숨을 끊더라도. 그래서 호수 속에 깊이 거꾸러지더라도 차마 바람도 흔들지. 그래도 어떤 시련이나 어떠한 유혹도 나를 흔들지 못할 것이다. 이런 결의가 육사다운 시예요. 이 시도 보면. 참 세요, 이 양반. 다음, 이 육사의 꽃. 꽃의 상징적 의미? 예, 생명. 여기 마찬가지. 여기도 생명이야. 자, 1년 봅니다. 동방은 하늘도 다 끝나고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그때에도 오히려 꽃은 빨갛게 피지 않는다. 내 목숨을 꾸며 쉼 없는 날이여. 동방은 하늘도 다 끝났어. 동방은 우리나라를 의미하고 하늘이 다 끝났다는 얘기는 다 망했다는 얘기야. 하늘이 내려앉았어요, 지금. 하늘이 내려앉다라는 한자 성어가 있죠. 천붕. 천, 하늘 천자. 붕괴할 붕자. 천붕. 뭐 할 때 천붕이라는 단어를 쓰지?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천붕이라는 단어를 써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신 슬픔을 표현할 때 천붕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그때에도 물이 없으면 꽃이 못 펴, 그죠? 그런데 오히려 꽃은 빨갛게 비 한 방울도 안 내리는 그런 땅에서도 꽃이 조그마한 꽃 한 송이가 빨갛게 피어 있어. 그때 시적 화자는 뭘 느꼈을까? 이야, 참 대단한 생명력이야. 저 미물인 꽃도 이렇게 큰 시련 앞에서도 저렇게 아름답게 꽃을 피우는데 나는 아무리 일제강점기란 큰 시련이 왔어도 내가 저 꽃만도 못하면 안 되지. 꽃에게 참 큰 걸 하나 배웠죠. 그래서 내 목숨을 꾸며서라도 쉼없이 살겠노라고 다짐을 합니다. 이연 북쪽 툰드라에도 찬 새벽은 눈속 깊이 꽃맹아리가 옴작거려 제비떼 까맣게 날아오기를 기다리나니 마침내 저버리지 못할 약속이요. 북쪽 툰드라에는 뭐가 살까요? 르돌프 사슴코눈이 사는 게 툰드라야, 툰드라. 우리 지구상에서 제일 추운 시베리아 벌판이에요, 여기가. 찬 새벽, 겨울에, 아니 지금 오늘 같은 날에 가장 추운 때가 언제요? 해 뜨려고, 해 뜨려. 해가 뜨기 전, 여명이 있을 때가 가장, 그때 만약에 사람이 바깥에 있으면 얼어 죽어요. 그때가 제일 추워. 그러니까 이때 툰드라는 공간적으로 극한 상황이고, 새벽은 시간적으로 극한 상황을 의미하겠죠. 눈 속 깊이, 그런데도 그런 상황에서도 눈 속에도 꽃 맹아리가, 꽃 봉우리가 피기 시작을 해. 눈에는 안 보이지만 어디선가 생명이 그런 상황에서도 생명이 터져. 그리고 제비떼가 까맣게 날아오는 봄을 기다려. 봄이 되면은 눈이 녹고 따뜻한 바람이 불고 그리고 꽃이 피기 시작을 하겠죠. 그게 광복을 의미하겠죠. 바로 이런 자연의 순환이 저버릴 수 없는 약속이야, 약속. 정해져 있는 자연의 이치야, 섭리야, 섭리. 그러므로 우리 독립도 곧 올 것이다. 한바다 시작, 한바다 복판 영우 소숨치는 곳, 바람결 따라 타오르는 꽃성에는 나비처럼 취하는 회상의 물이더라. 오늘 내 여기서 너를 불러보노라. 이게 유육사예요. 이게 바로 한바다 복판 용 소숨친다. 무슨 의미지? 상승 의미지. 바람결 따라 타오르는 꽃성, 그냥 꽃도 아니고 꽃성, 꽃덤불 같은 말이에요. 꽃이 무지무지하게 막 생명이 막 폈어. 뭐요? 광복을 상징하죠. 그래서 그 꽃향기에 취한 나비의 무리가 뭐예요? 광복에 취한 후손들, 내 뒷사람들. 오늘 내가 여기서 너희들을 불러본다. 너희들은 그 기쁨을 내가
희생해서 만든 그 기쁨, 그 광복의 영광을 꼭 좀 누려라 라고 우리 후손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양반이 광복되기 전 10개월도 채 안 남겨놓고 돌아가십니다. 참 마음이 아파요. 그죠? 조지훈 청록파 시인이죠. 청록파 시인은 중요한 시인이야 그냥. 조지훈의 봉황수 중요한 시입니다. 이 작품도 일제강점의 역사를 얘기하는 시입니다. 조지훈의 승무, 여기는 우리 책에는 안 실어놨지만 너무 중요하고 너무 중요한 만큼 흔하기도 하고 시험 문제도 참 잘 나오고 얘는. 그래서 제 블로그에 가셔가지고 조지훈의 승무, 조지훈의 민들레꽃 적어놔. 민들레꽃. 민들레꽃의 꽃말이 뭘까요? 뭡니까? 가왕이 누구지? 조용필. 가왕 조용필을 안다는 얘기는 그만큼 좀 연배가 있다는 얘기죠. 조용필 노래에 나와요. 그 내용이. 민들레꽃의 꽃말은 일편단심. 일편단심 민들레야 하는 조용필의 노래가, 좀 세대가 나와요, 지금. 지금 알고 있어. 들어봤어. 일편단심. 민들레꽃이라는 시가 있어요. 조지훈의. 다음에 조지훈의 낙화. 우리가 배웠던 거는 이형기 선생의 낙화. 자, 다음. 박목월. 예, 이번 지방직이었습니까? 지방직에 박목월의 대표작 나그네가 출제가 됐었죠. 근데 문제는 시하고 전혀 관계없는 문제가 나왔어. 관용론적 관점 묻는 거. 시 몰라도 되는 그런 내용이었었죠. 시를 몰라도 푸는. 문예 비평의 관점. 예. 산도화. 이 박목월 작품은 크게 두 개로 구분이 돼요. 광복할 때까지의 작품과 6.25 전쟁 이후의 작품, 전기 후기. 이건 좀 구분을 좀 해놔야 돼. 그때 박목월 선생의 전기시, 즉 광복 이전까지의 시들은 도교적 이상향을 그리는 시로서 시가 짧아. 지금 여기 나오는 산도와 시가 짧아 길어. 전기시예요. 전기시. 이 시들이 바로 전통시야. 이때 쓴 시들이 주로 전통시. 후기시, 즉 6.25 전쟁 이후의 시들은 시가 길어. 6.25 전쟁을 겪으면서 박목월 선생은 동생을 잃었어요. 이제 전쟁통에. 그래서 이제 동생의 죽음을 애도하고 동생을 그리워하는 시를 쓴 게 대표적인 작품이 이별가, 하관 이런 시가 있죠. 요 두 시도 시험 문제 잘 나오는 시예요. 근데 이때 시들은 다 길어. 산문시처럼 길게 가요. 그래서 박목월 시 중에서 짧은 시가 나오면 전기시고 도교적 이상향, 그 도교적 이상의 시대적인 상황으로 맞물려 본다면 그게 광복이야, 광복. 그걸 추구하는 시가 있다는 걸. 산도화, 도자가 무슨 도자? 복숭아 도자. 복숭아가 바로 무릉도원을 상징하잖아. 도교적 이상향을. 신선사장에 나오잖아요. 꼭 공부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산도화. 다음에 청로루 배웠었죠? 다음에 박목월의 산이날 에워싸고, 박목월의 윤사월 까지는 전기시야. 이 대부분이 그렇게 길질 않아요. 그리고 이제 61쪽 하관. 길지요. 시가 갑자기 길어지죠. 이 후기시예요, 이게. 아까 얘기했던 하관과 이별가. 자, 관이 내렸다. 읽습니다. 시작. 관이 내렸다. 깊은 가슴 안에 밧줄로 달아내리듯 주여 용납하소서. 머리맡에 성경을 얹어주고 나는 옷자락에 흙을 받아 좌르르 하직했다. 제목이 하관. 하관은 우리나라 전통 장례식의 가장 마지막 절차가 하관식이죠. 이 하관을 할 때 남아있는 유족들이 가장 슬플 때야. 왜? 돌아가신 분과 마지막으로 이제 대면을 하는. 이제 하관이 되고 나면 땅속에 묻히기 때문에 안 보이죠. 김소월의 유명한 시 초혼. 초혼은 우리나라 장례 절차의 첫 번째 절차가 초혼이야. 혼을 부른다. 언젠가 한번 설명한 적 있죠. 사극에 보면은 임금님이 승하하시면 임금님을 모시던 내관 한 명이, 내시 한 명이 임금님이 소관에 입었던 하얀 옷을 들고
저 지붕 꼭대기 올라가가지고 막 돌리면서 뭐라고 해가면서 호 그래요, 그죠? 이게 궁궐에서만 했던 행사가 아니라 민간들도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상주인 아들이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뭐냐? 아버지가 평상시 입었던 흰색 웃도리, 웃옷을 들고 지붕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지명하고 아버지 이름을 그때 처음 물어보는 거야. 절대 아버지 이름을 불러서는 자식이 안 돼. 이게 어떤 그 분은 처음에 장원급제를 해가지고 다음에 그 관직을 얻었는데 그 관직 이름이 자기 아버지 이름하고 소리가 같아. 한자는 다른데. 그러니까 자꾸 딴 사람들이 관직 이름 붙일 거 아니에요, 그죠? 자꾸 자기 아버지 이름을 부르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건 불효다. 그래서 관직을 때려치고 고향으로 내려오는 그런 일도 있을 정도로 절대적으로 아버지 성함은 함부로 부르는 게 아니었어.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죽으면 우리 아들이 지붕에 올라가서 흰 내 옷을 흔들면서 대한민국 대전시 태평동 이재훈 고를 3번 외쳐요. 흔들어가면서 하늘에서 보라고 염라대왕 떨어. 염라대왕이 저승사자를 내려보내서 저기 죽었네. 빨리 내려가 니들. 그래서 저승사자가 와가지고 빨리 영혼을 모시고 가라고. 그러니까 죽은 영혼은 이승에서 머물면 돼, 안 돼? 안 돼. 서로가 안 좋아. 서로. 살아있는 사람도 안 좋고 영혼도 안 좋고. 그러니까 돌아가신 영혼은 빨리 저승사자가 모시고 저승으로 올라가야 돼. 그러라고 이제 염라대왕한테 자기 아버지의 죽음을 신고하는 신고식이 초혼이에요. 그러면 김소월의 초혼이나 다음에 박목월의 하관은 제목부터가 죽음을 전제로 한 작품이 슬픈 시가 되겠죠. 그러니까 어휘를 알면 그만큼 이 시도 해석하기가 굉장히 좀 쉬워집니다. 자, 관이 내렸다. 내렸다. 무슨 의미지? 처음부터 이 시의 분위기는 음울하고 슬프고 좀 부정적인 이런 분위기로 갑니다. 깊은 가슴 안에 밧줄로 달아내리듯. 예, 깊은 가슴. 바로 동생을 전쟁통에 지키지 못했다는 한 맺힌 그런 가슴이 되겠죠. 주여 용납하소서. 머리맡에 성경을 얹어주고 나는 옷자락에 흙을 받아 좌르르. 역시 의성어를 통해서 하강 이미지로 동생과의 이제 마지막 이별을 슬퍼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박목월 씨 가족은 크리스찬이에요. 원래가. 이연 읽어봅니다. 시작. 그 후로 그를 꿈에서 만났다. 턱이 긴 얼굴이 나를 돌아보고 형님 오냐 나는 전신으로 대답했다. 그래도 그는 못 들었으리라. 이제 내 음성을 나만 듣는 여기는 눈과 비가 오는 세상까지. 그 후로 그를 꿈에서 만났대요. 턱이 긴 얼굴이 박목월 씨 집안들이 주걱턱이야. 대부분 턱이 이렇게 길어. 그 아들 박동규 선생도 희한하게 조금 덜 길어. 근데 아버지보다는. 턱이 긴 얼굴이 나를 보면서 꿈속에서 형님이라고 불렀다. 동생이 죽었네. 이제 알겠죠? 요거와 비슷한 상황이 바로 저기 향가 제망매가지. 형제간에. 오냐 나는 전신으로 대답했다. 전신으로 대답했다해서 느껴지는 게 뭐예요? 바로 죽은 동생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이 느껴지죠. 얼마나 그리웠으면 전신으로 온 힘을 다해서 대답했을까. 그래도 그는 못 들었을 것이다. 왜? 이승과 저승이 다른 세계야. 단절되어 있는 세계야. 그걸 이미 나는 인정을 했어. 그게 바로 뭐야? 달관이야. 그게. 이승과 저승의 세계를 인정하는 순간 그게 달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그는 못 들었으리라. 이제 내 음성을 나만 듣는. 네 음성은 나한테 들려. 근데 내 음성은 너한테 안 들려. 여기 이 이승은 눈과 비가 오는 이승 세계고 내 목소리가 안 들리는 너는 저승 다른 세계에 가 있는 거다 이제는. 이렇게 너와 나는 다른 세계에 있는 거다. 그걸 인정하기 시작을 했어요. 3년 너는 어디로 갔느냐. 그 어질고 안쓰럽고 다정한 눈짓을 하고 형님 부르는 목소리는 들리는데 내 목소리는 미치지 못하는 다만 여기는 여기 열매가 떨어지면 툭 하는 소리가 들리는 세상. 예, 열매가 떨어지면 툭 하는 소리가 들려. 역시 하강 이미지를 통해서 이승과 저승 간의 괴리감 또는 단절감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어떤 죽음의 어떤 허무함도 이렇게 표현돼요. 사람의 생명도 어느 순간에 툭 하고 끊어져. 물론 천수를 다 하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여기 한생원 원장 내가 얘기했잖아.
운동하고 집에 샤워하고 걸어 나오다가 심장마비로 죽었다고. 순간적으로 그냥 간 거죠. 그죠? 그렇게 가는 경우도 또 전쟁통에 총 맞고 죽어요. 우리 아버님이 6.25 참전 군인이신데 소대장, 장교로 참전하셨는데 처음에 이제 소대장 소위 계급장을 받고 전쟁터에 나갔는데 소대장이 원래 사격 개시 명령을 권총으로 해야 돼. 적의 지휘관을 향해서. 물론 권총알이 거기까지는 못 날아가. 하여튼 간에 해야 돼. 그러면 땅 하고 소대장이 총 쏘면 옆에 있는 이제 소대원들이 사격 개시를 하기 시작하는데 쏠려니까 안 나가더래, 총이. 왜? 아무리 적군이라도 사람을 향해서 총을 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옆에 급해지니까 이제 옆에 있는 전투를 많이 했던 연세가 좀 많은 선임하사가 우리 아버지 권총을 뺏어가지고 사격 개시 명령을 내린 거야. 그러고도 당신이 총을 들고서 적군을 향해 쏘는데 잘 안 쏴지더라는 거야. 왜? 사람 죽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무리 전쟁터에서도. 근데 옆에 소대원 한 명이 적군이 쏜 총탄에 맞아서 머리 맞아서 바로 옆에서 죽었어. 우리 아버지 옆에서. 그 순간 우리 아버지가 돌기 시작하더래. 네가 우리 소대원을 야, 이 개새끼들아! 그러고 막 영화에서 보셨죠? 그죠?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거는. 그냥 대놓고 성 쏘는 거지. 어떻게 그걸 또 뛰어 내려가가지고 무슨 자기가 장동건이야. 태극기 휘날리며? 그건 아니지. 그렇게 사람이 순식간에 죽는 경우, 특히 전쟁터에서는 그렇게 순식간에 마치 뭐예요? 여기 열매가 떨어지면 툭 하고 떨어지지. 그냥 생명이 툭 떨어지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자, 다음에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 시와 비슷한 시가 이별가라고 해요. 이별가. 우리 책에는 없고 제가 블로그에 실려 있으니까 꼭 보시기 바랍니다. 박두진 역시 청록파 작가. 어서 너는 오너라. 이 작품 쉬운 작품. 해방이 됐으니까 저 만주, 저 북간도, 저 하와이로 가서 있었던 우리 동포들 빨리 돌아오너라. 이런 시예요. 이 시가. 어려운 시는 아니고. 다음에 박두진의 청산도. 시가 길어서 나오기가 잼 그런 시. 그래도 공부는 해놓으세요. 다음에 박두진의 강이. 이게 정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시 중에 하나. 우리 문정부 치하 참 말을 이거 맞는 말인데. 자, 강. 자, 강의 상징성. 우리나라 그 고대 시가나 우리나라 시가문학에 나오는 강은 어떤 상징적 의미가 있을까? 전에도 한번 배워본 적이 있을 거예요. 강물이 이렇게 있어요. 그때 이제 강물이 흘러가겠지요, 이렇게. 강물이 흘러가요. 이쪽은 이제 강둑이 되겠죠, 양쪽. 그때 강을 파악하는 법에 따라서 강의 상징적 의미가 서로 달라져요. 강을 파악할 때 이렇게 크로스, 강을 건넌다. 이거는, 그죠? 횡적 구조로 파악할 때의 의미와, 다음에 강을 파악할 때 강의 흐름, 이렇게 강의 흐름에 따라서 파악하는 이런 종쪽 구조로 파악할 때의 의미가 조금씩 달라. 그래서 예를 1번이라고 합시다. 1번. 정해진 말은 아닌데 그냥 말을 맞는 거야. 횡적 구조로 파악할 때, 강을 횡적 구조로 파악할 때 주로 어떤 단어가 보이냐? 건너다라는 단어가 보여요. 건너다.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공무로와가. 그저께 무슨 텔레비를 봤더니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그 영화에서 나왔던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죠. 그 영화 찍다가 그 할머니가 며칠 전에 여기 단양 도담산봉에 놀러 오신 걸 이렇게 찍어 그걸 또 이쁜 꽃가옷 입으시고 해맑은 그 단양에 가면 그 스카이워커라고 그 산꼭대기에 그 밑에 유리판까지 되게 무서워요. 그거 나는 저 개인적으로 뭐라 그래 그 높은 데 올라가면 왜 도는 거 나 이것도 높아. 이것도 어지러워요. 근데 밑에서 수업하잖아, 항상. 떨어질까 봐 무서워가지고. 다들 무서워하는데 그 할머니는요, 하나도 안 무서워. 이게 뭐가 무서운지 재밌다고. 참 반갑더라고. 영화에서 보고 또 뵙는데, 건너다. 다음에, 이쪽, 저쪽, 이편, 저편 이런 단어가 나오면 횡적 구조야.
이쪽, 이 편, 또는 뭐 저쪽, 저편 이런 단어가 나오면 횡족구제. 이럴 때 강의 상징적 의미는 삶과 죽음의 극복할 수 없는 거리감. 그러면 공무도화가는 뭐에 대해서 쓴 작품이야? 삶과 죽음에 대해서 쓴 작품. 님이 그의 그 강을 건너셨네. 뭐요?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 죽은 걸 이제 와서 어떻게 하겠느냐요. 체념. 뭐 죽었는데 어떡하겠어요, 그죠? 죽은 건 죽은 거지. 다음에 내가 아까 얘기했던 그 서정주의 신부와 같은 전설을 모티프로 한 작품 조지훈의 성문도 시적 화자가 이 시는 참 재밌는 시. 밤이라서 좀 그렇다. 이 시의 시적 화자는 우리나라에 정말 유일하게 이 시 한 편이에요. 이런 시적 화자가 나타나는 게 얼굴이 막 눈이 동그래가지고 귀신이 귀신. 죽은 여자가 시적 화자야. 한을 맺고 죽은 여자가 시적 화자야. 그래가지고 그 한매치간 남자한테 하는 얘기예요. 너 한번 이 강 건너와봐. 너도 한번 건너와봐. 건너와서 나처럼 몇천 년 동안 기다림을 너도 한번 겪어봐. 그 기분이 어떤가. 그런 내용의 시예요, 그게. 자,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강의 흐름 쪽으로 파악하는 걸 2번. 이거를 종적 구조라고 이름을 붙여봅시다. 이거 꼭 안 외워도 돼요. 요건 안 외워도 돼. 그때는 어떤 단어가 보여? 시에 흐르다 또는 흐른다 이런 단어가 보여. 강물이 흘러간다. 그럼 흘러가는 방향대로 파악한 거 아니야. 그때 상징적 의미 바로 유구한 민족 얼 또는 역사의 흐름. 얼은 정신이잖아, 정신. 변용로 씨의 논계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논계의 정신이 뭘 타고 지금까지 흘러왔다? 남강을 타고 흘러왔다라고. 또 그런 말도 있죠.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는 한강의 줄기와 함께 흘러왔다. 뭐 그런 비유적인 표현하죠. 그러니까 바로 뭐예요? 우리 민족의 유구한 역사적 흐름 또는 정신의 흐름 이런 걸 상징을 해. 그러면 이 작품은 어디에 속할까? 읽어보시면 알겠네. 자, 1년 봅니다. 나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다. 그날 강물은 숲에서 나와 흐르리. 예, 그렇지요. 그래서 이 작품은 뭐와 관련된 작품? 역사와 관련된 작품이야. 자, 2연. 비로소 채색되는 유유한 침묵. 꽃으로 수장하는 내일의 날개짓. 도대체 뭔 얘기일까, 이게 지금. 자, 뭔 얘기냐면, 숲이 있어, 숲. 숲이 있고. 다음에 강물이 숲에 가려서 안 보여, 여기는. 그러니까 강물이 이 안에 있어. 위에서 드론을 타고 사진을 찍으면. 그죠? 그러면 위에는 숲 때문에 안 보여, 강이. 그러다가 이제 들판을 통과하면 강물이 그 모습이 보여. 그리고 강물은 마지막에 도착하는 지점이 어디야? 바다야, 바다. 그런데 지금 뭐라고 돼 있냐면, 그날 강물은 숲에서 나와 흐르는데 비로소 채색되는 유효한 침묵. 채색이 되는데 무슨 색깔로? 꽃으로 수장. 수장이 뭐예요? 물에 사람을 집어 던지는 장례식이에요.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는 땅에다 사람을 묻죠. 근데 바닷가 동네 사람들 중에는 우리나라엔 그런 풍속인데 외국의 바닷가 동네에 사는 사람들 중에는 바다의 사람을 이렇게 매장시키는 그런 장례식이 있다고 그래. 그러면 사람이 거기에 꽃처럼 그러면 이 강물의 색깔이 무슨 색깔? 꽃 색깔은 무슨 색깔? 주로 붉은 색깔이지. 지금 강물의 색깔이 붉은 색깔. 어떤 느낌이 날까 이거 지금? 그죠? 피 같은 느낌. 전쟁을 겪을 때
사람들이 막 죽고 막 그러면은 냇물가 같은 데나 이런, 그럼 그 냇물이나 강물이 빨갛게 물든다. 그거 보는 것만 해도 사람이 트라우마가 생길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런데 수장하는 뭐의 날개짓? 내일을 향한 날개짓이래. 뭐가? 강이. 요 강이. 여기 강이에요. 이 강이 내일을 향해서. 그럼 강이 추구하는 내일은 어디? 공간적으로 바다가 되죠. 이게 내일이야. 그럼 들을 달리고 있는 강이 이게 현재 오늘이야. 그럼 숲을 달릴 때가 언제야? 어제, 과거야, 이게.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공간, 이 역사, 시간을 공간적으로 비유를 기가 막히게 해놓은 시가 이 시예요. 3년 읽어. 아 흥건하게 강물은 꽃에 젖어 흐르리 무지개 피에 젖은 아침숲 짐승으름. 사연 일체에 죽은 것은 떠내려가리 얼룩대는 배한빈을 피발톱 독수리에. 오연 이리때 비둘기때 기축지와 울대뼈에 피로 물든 일체는 바다로 가리. 심상치가 않아 분위기가. 그죠? 아 흥건하게 강물은 꽃에 젖어 흐르리. 여기까지는 그래도 꽃이 나오니까 좀 아름답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무지개 피에 젖은 아침숲 짐승 울음소리가 들려 시각적 이미지가 갑자기 청각적 이미지로 바뀌면서 이상하게 살벌해지기 시작을 해. 그죠? 그래서 지금 이 숲에서 뭐가 들려? 짐승의 울음소리들이 들려. 여기서 뭔가 일이 일어나서 지금 강물이 빨간색이야 지금. 그래놓고 보니까 일체에 죽은 것은 떠내려가리 얼룩대는 배한빈을 피발톱 독수리 이릴때 비둘기때 기축지어 울대. 하여튼 할 수 있는 한 굉장히 잔인하고 살벌하고 선명하게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피로 물든 일체는 바다로 가리. 그 얘기는 지금 이 숲속에서 뭐가 일어나고 있다?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전쟁. 그 전쟁의 결과물이 지금 여기 나오는 거예요. 바로 전쟁의 결과가 뭐예요? 현재 분단이에요. 분단. 예, 이 빨간 피로 물든 강이 바다에 오면 빨개요? 이제 희석이 돼서 이제 색깔이 파래지죠. 그죠? 그러니까 이 바다는 어떤 기능을 해? 포용의 기능을 해. 모든 걸 융합시키는 기능을 해. 그래서 바로 뭘 의미해? 이거는 통일을 의미합니다. 딱 문정부가 지향하는 시예요. 이게 바로. 그리고 시어 하나하나가 상당히 상징성이 있는, 그죠? 바다도 그렇죠. 들판도 그렇죠. 강도 그렇죠. 숲속도 그렇죠. 이런 게 우리나라의 근현대사를 꿰뚫고 있는 그런 역사의 흐름이 담겨져 있는 그런 시예요. 6년 비로소 햇살 아래 옷을 벗는 너의 전신. 너가 누구야? 강이야, 강. 강이여 내일의 피몸짓, 내일을 향한 희생의 몸짓을 해. 그때 내일은 뭐예요? 바로 통일. 7년 내가 하는 손짓을 잊을 수가 없어 강 흐름 피문잎 길로 간다. 즉 뭐예요? 통일을 향해서 가자는 얘기예요. 좀 희생이 따르더라도 어차피 6.25 전쟁, 한국 전쟁은 왜 생긴 겁니까? 실제 역사적으로는 북한이 남한을 쳐 내려왔지요. 그건 변할 수 없는 역사적인 팩트야. 그런데 북한 놈들은 지금도 얘기하기를 남한이 북한을 쳐 올라왔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요. 그럽시다. 남한이 북한을 쳐 올라왔다고 합시다. 그래도 이 6.25 전쟁, 한국 전쟁은 뭘 하기 위한 전쟁이었어? 비록 전쟁을 통해서 하긴 했지만 통일을 하기 위한 통일 전쟁이었어. 근데 통일이 그 수많은 희생을 치르고도 통일이 안 됐어요. 이게 문제인 거 아니에요. 그죠? 북한에 의해서 적과 통일이 되던 우리가 평화 통일을 하던 하여튼 통일하자고 했던 전쟁인데 결과는 뭐야? 다시 또 분단이. 우리는 통일의 숙제를 풀지 않은 한 우리나라는 끝까지 어김없이 우리 남한도 그렇고 북한, 특히 우리 남한, 우리가 살고 있는 건 남한이니까 우리가 써야 될 돈에 굉장히 많은 돈들이 국방비로 지출을 해야 되고 거기다 대고 또 미국 놈들이 또 무슨 뭘 달라고? 50조? 5조야, 50조야. 내가 들기는 50조로 들은 것 같기도 하고 5조로 들어간 거. 하여간 말도 안 되는 지금 금액. 내 승질이 나가지고 go home. 가. 그러면 그러려면 니들 가.
솔직히 뭐 지들이 필요해서 와 있는 거지 지금 그죠? 그러니까 이때 우리 대통령이 배짱 있게 좀 나가는 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그 배짱 부리기가 쉽지가 않죠, 그죠? 그래서 지금 뭐 그쪽에서 지금 서울에서 뭐 그것 때문에 또 시위하고 시위 더 크게 해야 돼. 고홈 써놓고 너희들 나가라 써놓고 계속 미국 뉴스에 막 CNN에 찍히게 막 해줘야 돼. 그래야 한국 사람들이 저렇게 분노하고 있구나. 한국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구나를 미국 사람들이 알 거 아니에요, 그죠? 자, 다음에 넘어가서 김춘수. 김춘수는 대표작이 이 꽃하고 다음에 꽃을 위한 서시라는 작품이 있어요. 꽃을 위한 서시. 이 책에는 없어요. 적어놓고 제 블로그 가서 공부하세요. 꽃을 위한 서시. 김춘수의 꽃 이 작품도 시험 문제에 자주 오르내렸던 작품입니다. 우리 공시에. 김춘수는 원래는 실존주의 철학자의 이 사람이. 시도 실존주의를 썼어. 그래서 꽃의 상징적 의미, 실존적 존재의 본질적 의미야. 실존적 존재의 본질적 가치. 실존적 존재의 본질적 가치. 요것만 외워. 그 실존적 존재의 본질적 가치가 뭐야? 바로 본질적 자아예요. 여러분들이 나를 만나기 전, 나를 알기 전, 언젠가 어디선가 나와 스쳤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나도 안 나고 여러분도 안 나고. 왜? 그때는 서로 의미가 없는 존재였으니까. 여러분들은 지나가는 날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겠죠. 뭐 저렇게 생긴 게 있어. 난 늙으면 저렇게 생기지 말아야지. 성희야, 그지? 왜? 저렇게 생겨야지? 아니라 그랬지, 분명히 지금. 근데 기억도 안 나, 그죠? 여러분들은 오늘 아침에 학원에 오면서, 여기까지 오면서 많은 사람들을 스치고 왔습니다만, 그 스친 사람들을 다 기억합니까? 못하지요. 왜? 나한테 의미가 없는 존재이니까. 뉴스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별로 안 슬프지요. 왜? 나한테 의미가 없는 존재야. 그래서 우리 좀 제발 좀 서로 의미 있는 존재로 좀 살아가자. 그런 시가 바로 이 시입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이름. 따라해, 실존적 존재의 본질적 가치. 그것만 집어넣어. 다 해석돼. 이 시는. 꽃을 위한 서시도 그렇고, 김춘수의 모든 시는 실존적 존재의 본질적 가치, 이 말만 갖다 집어넣어. 다 해석돼요. 내가 그의 실존적 존재의 본질적 가치를 인정해주기 전까지는 그는 다만 그냥 몸뚱이였어. 몸뚱이. 의미 없는 존재.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선생과 학생이라고 의미 있게 만났잖아. 그래서 복도 지나다닐 때 또 길거리에서 만나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나를 보고 인사를 해요. 그죠? 나도 반갑게 인사를 받고. 왜? 서로 의미 있는 존재가 돼. 이게 얼마나 기억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의미 있는 존재가 지금 됐어.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때 이름과 꽃의 함축적 의미, 실존적 존재의 본질적 가치. 그것만 집어넣고 다 해석돼요. 이 시는. 3년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할 적에 빛깔과 향기, 꽃, 이름 다 실존적 존재의 본질적 가치예요. 다. 이렇게 쉬운데 이 시를 이렇게 어려워하더라고. 그거 키 하나만 풀면 되는데. 사연,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무엇? 그렇죠.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서로.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 눈짓이 뭐? 예. 즉 의미 있는 존재로 살자. 이 시가 옛날 우리 대학 다닐 때는요. 좋아하는 여학생을 소위 말해서 꼬시기 위한 그때 여학생들은, 우리 세대 여학생들은 굉장히 문학 소녀들이 많았어. 그래가지고 요 늦가을에 뭡니까? 후박나무나 동백나무 단풍잎 큰 거, 물들은 거, 거기에다가 수정액이라는 게 없었을 시절이야, 그때는. 그 수정액이 없어가지고 하얀 물감으로, 붓으로 이런 시를 써요. 그 나뭇잎에다 시를 깨알같이 써가지고 그거를 코팅을 해. 그걸 선물을 해.
그게 굉장히 의미 있고 굉장히 여학생들이 좋아. 요즘에 그렇게 선물하면 비싼백이 맞아. 아, 자식이 루이비통을 갖고 오던가 이런 뭐야 쓸모없이. 예, 나도 우리 와이프한테 그 당시에 그런 선물을 몇 개를 했었는데 지금도 갖고 있더라고요 그거를. 그러니까 그때 30년 전 세대의 여러분들 어머니 아버지 뻘의 그 소녀의 그 감상적 정서하고 지금 20대 소녀들의 정서하고는 조금 다르죠, 그죠? 그렇다고 뭐 굳이 여러분들 정서가 좋다 나쁘다고는 내가 평가를 하지 않겠습니다. 왜? 그 시대에 어울리는 정서들을 다 갖고 있으니까, 그죠? 넘어갑니다. 김수영부터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